제1장 탐색이 시작되다. 트래비스는 가이아에 온 이후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는 돔에게 자신이 왜 가이아를 인류의 미래로 선택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가이아는 행성 전체가 단일한 생각과 성격을 갖는 초공동체로 종국에는 은하계 전체를 포용하는 갤럭시아로 변모할 예정이었다. 돔은 트래비스의 결정이 옳다고 확신했지만 트래비스는 초공동체의 일부가 되어 언제든 제거될 수 있는 부수적 존재가 되기 싫어했다. 그는 단지 옳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신의 결정이 정말 옳은지 확실히 알고 싶어 했다. 트래비스는 이를 위해 지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구는 인류가 최초로 출현한 근원 행성이었지만 2만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존재가 잊혀졌다. 트래비스는 지구에 관한 기록들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제거되었다고 의심했다. 그는 지구를 발견하면 자신이 가이아를 선택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가이아의 생활은 단조로웠다. 기온은 쾌적하고 바람은 상쾌했으며 비는 필요할 때마다 내렸다. 생태학적 균형이 완벽하게 유지되었고 인구도 적정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트래비스의 우주선 파스타오는 중력 엔진을 탑재한 최신형 순양함으로 연료 없이도 은하계 중력장 에너지로 운항할 수 있었다. 3개월 전 트래비스는 터미너스 C 의원이었고 학자 페롤렛과 함께 지구를 찾기 위해 떠났다가 가이아를 발견했다. 페롤렛은 가이아의 젊은 여성 블리스와 사랑에 빠져 행복해했지만 트래비스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괴로움에 시달렸다. 페롤렛이 트래비스를 찾아와 블리스가 함께 가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블리스는 트래비스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망설이고 있었지만 가이아의 뜻이라면 거절할 수 없다고 페롤렛은 말했다. 트래비스는 처음으로 블리스의 집을 방문했다. 가이아의 집들은 행성 자체가 주민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단순한 구조를 하고 있었다. 블리스는 심각한 표정으로 트래비스를 맞았고 가이아가 트래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동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래비스는 블리스가 가이아의 일부로서 자신의 모든 행동을 가이아와 공유하는 것을 불쾌해했다. 하지만 블리스는 가이아가 개인의 사생활에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이아에서 프라이버시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트래비스는 가이아의 지구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했다. 블리스는 가이아가 문서나 인쇄물, 필름, 컴퓨터 데이터 같은 형태의 기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신 가이아는 행성 전체의 기억력에 의존했다. 가이아의 약 10억 인구와 동물, 식물, 심지어 광물까지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었다. 개인이 죽으면 그의 기억은 다른 부분으로 이전되고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은 자연스럽게 필요한 정보를 습득했다. 블리스는 필요에 따라 가이아의 광대한 기억을 검색해 어떤 정보든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래비스는 이런 시스템이 단일한 뇌에 불과하며 반대나 불일치가 없어 진보가 정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지는 않았고 근거를 알기 위해 지구를 찾겠다고 다짐했다. 블리스는 가이아가 1만 5천 년 전까지의 기억을 갖고 있지만 그보다 이전의 기록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보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래비스는 이를 의심하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구 관련 기록들을 제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가이아는 1만 8천 년 전 은하제국 이전에 건설되었고 초기 정착민들은 지구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초기 기록들에는 필연적으로 지구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트래비스는 이런 기록들이 사라진 것은 누군가가 은하계 어디에서도 지구가 언급되지 않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블리스는 이를 억측이라고 반박했지만 트래비스는 자신이 불충분한 증거로도 옳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가이아가 인정했다고 대답했다. 결국 페롤렛과 블리스 모두 트래비스와 함께 지구를 찾아 떠나기로 했다. 제2장 콤포렐론을 향하여. 출발 당일 가이아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페롤렛은 비를 맞으며 즐거워했지만 트래비스는 비막이 모자를 쓰고 불쾌해했다. 블리스는 젖은 몸으로 나타나 돔과의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많은 가이아인들이 이 역사적 순간을 기억하려고 주위에 모여 있었다. 트래비스는 가이아와 개인의 자유에 대해 페롤렛과 논쟁했다. 페롤렛은 가이아를 완벽한 환경으로 비유했지만 트래비스는 환경이 자신에게 맞춰져야지 자신이 환경에 맞춰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범죄자나 괴짜들조차 천재나 성인을 위해 필요한 존재라고 주장하며 규범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없다면 진보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블리스가 도착하자 트래비스는 가이아인들이 왜 많이 모여 있는지 물었다. 블리스는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해 기억에 저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트래비스는 가이아의 생사가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부담감을 느꼈고 가이아가 자신을 제거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블리스는 가이아가 진실을 추구하며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우주선에 탑승하자 트래비스는 가이아로부터 벗어난 해방감을 느꼈다. 파스타오는 최신형 중력 우주선으로 연료 없이도 은하계 중력장 에너지로 운항했다. 그는 3개월 전 터미너스 CE1이었지만 이제는 파운데이션을 해체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엄청난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컴퓨터를 점검하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했다. 트래비스는 컴퓨터와 접촉해 우주선 전체를 인식하고 조종할 수 있었으며 은하계 지도를 통해 가이아, 세이셸, 터미너스, 트렌터의 태양을 확인했다. 이 우주선에는 초공간 추적기가 없다는 것도 확인했다. 블리스는 페롤렛과 함께 지내겠다고 했고 트래비스는 우주선이 신혼부부를 위한 곳이 아니라며 사생활 보장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음장치가 없어 모든 소리가 들린다는 점을 강조했다. 페롤렛은 블리스의 모든 경험이 가이아 전체와 공유된다는 사실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다. 블리스는 가이아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이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하며 쾌락을 공유하고 있어 개별적인 사생활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트래비스는 가이아를 떠나더라도 블리스가 여전히 가이아의 일부로 남아있는지 물었고 블리스는 비상시에만 스스로를 분리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우주 공간에서 페롤렛은 트래비스에게 블리스와의 관계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는 블리스와 정신적 결합을 할 때 약 1분간 가이아의 정신 세계를 나눠받는다고 말했다. 그 경험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쾌감이지만 더 오래 지속되면 뇌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했다. 트래비스는 이를 마약 중독에 비유하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페롤렛은 단세포 유기체가 다세포 유기체로 발전하는 비유를 들어 가이아의 장점을 설명하려 했지만 트래비스는 인간은 이미 충분한 의식과 사고력을 가지고 있어 그 비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트래비스는 여전히 컴퓨터의 감지보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을 선호했다. 마침내 트래비스는 목적지를 밝혔다. 그들은 콤포렐론으로 향하고 있었다. 먼 리콤포의 조상 세계로 알려진 곳으로 콤포가 그곳 사람들이 지구에 대해 안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페롤렛은 콤포가 지구는 방사능으로 오염된 죽은 세계라고 했던 말을 상기시켰다. 세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동안 블리스는 비가이아 음식을 천천히 먹었다. 그녀는 그런 음식을 가이아의 일부로 동화시키는데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페롤렛은 감염 위험을 걱정했지만 블리스는 미생물들도 몸에 들어오면 가이아의 일부로 동화되어 해롭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페롤렛은 콤포렐론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알려주었다. 콤포렐론은 초공간 여행 시작 직후 1000년 동안 정착된 행성으로 벤벌리라는 전설적 인물이 건설했다고 전해진다. 원래 이름은 벤벌리 세계였다고 한다. 대부분의 행성에서는 지구를 멀리 떨어진 곳이나 상상의 세계로 여기지만 콤포렐론만은 지구가 비교적 가까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 트래비스는 이것이 세이셸 사람들이 가이아를 초공간에 있다고 믿으면서도 그 위치를 알고 있던 것과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콤포렐론 사람들도 지구는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접근할 수 없다고 믿지만 실제 위치는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블리스는 지구가 가이아처럼 강력하면서 적대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트래비스는 어떤 위험이 있어도 지구에 가겠다고 다짐했다. 제3장 입국 정거장. 블리스는 곧 있을 초공간 도약을 걱정했다. 페롤렛은 파스타오가 중력 우주선이라서 일반 우주선과 달리 도약 시 불쾌감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우주선은 중력장을 벗어나고 들어갈 때 불쾌감을 느끼지만 중력 우주선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었다. 또한 중력 우주선은 더 빠르게 가속할 수 있고 도약을 위해 며칠만 비행하면 된다고 했다. 블리스는 페롤렛에게 트래비스가 자신을 로봇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가이아는 로봇의 도움으로 건설되었고 3000년에 걸쳐 로봇들이 가이아 건설에 참여했다가 완성 후 떠났다고 설명했다. 가이아는 로봇이 장기적으로 인간 사회에 해롭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일부 로봇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트래비스는 블리스가 그중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한다는 것이었다. 페롤렛은 블리스가 로봇이 아니라고 확신했지만 블리스는 교묘하게 반박했다. 만약 자신이 인간과 완전히 구별할 수 없는 정밀한 로봇이라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페롤렛에게 그런 완벽한 로봇과 관계를 맺는다면 어떤 기분일지 질문했다. 페롤렛은 인간과 구별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인간이나 다름없다고 답했고 블리스는 이것이 자신이 원하던 대답이라고 만족했다. 그녀는 페롤렛 자신도 완벽한 로봇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며 더욱 철학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이 모든 대화를 통해 블리스는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도 로봇과 인간의 구별이 무의미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두 사람은 친밀한 관계를 나누려 했지만
페롤렛은 트래비스와의 약속을 지키려 했다. 블리스는 페롤렛의 신중한 성격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페롤렛은 자신이 고립자라서 가이아와의 완전한 결합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지만 블리스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가이아가 기뻐한다고 설명했다. 콤포렐론에 접근하자 페롤렛은 우주에서 본 행성들이 모두 비슷해 보인다고 불평했다. 트래비스는 구름의 패턴과 행성의 자전을 관찰해 콤포렐론의 기후와 계절을 분석했다. 콤포렐론은 태양의 온도가 낮아 다른 행성보다 춥고 빙하기에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리스는 추운 세계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가이아는 대부분 지역이 온화한 기후를 유지하며 인간은 한대와 열대 사이에 거주한다고 설명했다. 트래비스는 가이아의 균일한 기후보다는 다양성이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블리스는 은하계의 모든 세계가 인류 생활에 맞도록 변화되었다고 반박했다. 트래비스는 블리스가 항상 가이아를 대변한다고 지적하며 가이아가 그렇게 우월하다면 왜 자신의 결정에 의존하는지 물었다. 블리스는 가이아가 자기 과신을 피하고 객관적으로 확실한 결정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페롤렛은 콤포렐론 주위의 12개의 입국 정거장을 관찰했다. 콤포렐론에서 진입할 정거장을 지정해주기를 기다리던 중 트래비스는 셀던 프로젝트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결정을 내릴 때 셀던 프로젝트의 어떤 결함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았다. 콤포렐론 입국 담당관 캔드레이가 파스타워에 올라왔다. 그는 중력 우주선에 대해 흥미를 보이며 우주선 정보와 탑승자들의 신상을 확인했다. 정밀 탐지기로 건강검진을 실시했는데 블리스는 모든 항목에서 음성 반응을 보여 캔드레이를 놀라게 했다. 신분증 확인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트래비스는 터미너스 CA1이라는 지위로 우대받았지만 블리스는 신분증이 없었다. 캔드레이는 규정에 따라 블리스의 신분 확인이 될 때까지 입국을 허가할 수 없다고 했다. 트래비스는 파운데이션 고위관리로서의 권한을 주장했지만 캔드레이는 콤포렐론이 파운데이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독립성을 보여주려 한다고 설명했다. 트래비스는 캔드레이를 따로 불러 블리스가 페롤렛의 연인이며 가정 문제 때문에 공식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개인적인 사정을 털어놓았다. 그는 블리스의 존재를 기록하지 말고 두 사람만 탑승한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캔드레이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트래비스의 간청과 승진 도움 약속에 결국 동의했다. 다만 콤포렐론에서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4장 콤포렐론에서 세 사람은 콤포렐론 대기권을 통과해 착륙했다. 파스타워는 중력 우주선이라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공기 저항은 받기 때문에 트래비스는 조심스럽게 하강해야 했다. 구름층 때문에 시야가 가려졌지만 컴퓨터가 홀로그램 지도를 참고해 수도로 향했다. 페롤렛은 정치적 소용돌이에 말려들 위험을 걱정했지만 트래비스는 모든 정보가 수도에 집중되어 있고 파운데이션 의원이 학대받는 선례를 만들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답했다. 블리스는 자신에게 적절한 서류가 없어 착륙 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트래비스는 입국 정거장에서 이미 심사를 받았다고 여길 것이라며 안심시켰다. 그는 캔드레이를 설득하기 위해 페롤렛이 부인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블리스는 가이아에서는 법적 결혼 제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가이아인들은 모든 것을 공유하는 수많은 애인과 친구들이 있어서 인위적인 결혼 관습이 필요 없다고 했다. 페롤렛은 블리스만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블리스는 그가 아직 잘 몰라서 그렇다고 답했다. 구름층을 벗어나자 콤포렐론의 지표면이 보였다. 대부분 낮은 건물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도시와 엷은 얼음으로 덮인 갈색 평야가 펼쳐져 있었다. 트래비스와 블리스는 사회 규칙에 대해 논쟁했다. 블리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규칙을 어기면 사회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트래비스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사회에서는 때로 규칙 위반이 정당하고 유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블리스는 가이아에서는 모든 행위와 규범이 지속적으로 재조명되어 필요하면 변화한다고 설명했다. 트래비스는 가이아가 스스로에만 근거하기 때문에 변화가 늦을 것이라며 자유사회에서는 소수 의견이 때로 옳아서 미래의 영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블리스는 결국 트래비스가 갤럭시아를 선택했다고 상기시키며 그의 주장이 모순된다고 했다. 파스타워는 공항에 착륙했다. 콤포렐론은 매우 추워서 블리스는 고통스러워했지만 페롤렛은 오히려 신선한 대기를 만끽했다. 트래비스는 우주선 보험에 가입하고 택시를 호출했다. 하지만 택시 운전사는 실제로는 콤포렐론 보안대 소속 기관원이었다. 그는 트래비스가 곤란 트래비스인지 확인하고 예상과 달리 여성이 동행하고 있어서 놀랐다고 말했다. 운전사는 트래비스가 원하는 곳이 아닌 교통부로 데려가겠다고 했다. 무장된 차량이라며 조심스럽게 행동하라고 경고했다.
트래비스는 입국 정거장에서 캔드레이에게 방문 목적을 파운데이션 기밀 사항이라고 허풍을 떤 것 때문에 콤포렐론 정보에 관심을 받게 되었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파운데이션 의원에 대한 이런 무례한 대우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판단력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택시는 낮지만 거대한 건물 앞에서 멈추었다. 3명의 무장한 콤포렐론 보안 요원들이 나타나 트래비스 일행을 무기 검색했다. 블리스는 추위 속에서도 당당하게 코트를 벗어 자신이 무장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트래비스는 그녀의 용기에 존경심을 느꼈다. 3사람은 움직이는 경사로를 타고 열 차단 장치를 지나 거대한 건물 지하로 들어갔다. 제5장 우주선에 대한 암투. 트래비스 일행은 콤포렐론 교통부 건물 지하로 이끌려갔다. 건물 내부는 홀로그램 드라마에 나오는 트렌터를 연상시켰지만 훨씬 작고 단조로웠다. 콤포렐론 사람들은 검정, 회색, 흰색만 사용했고 모든 사람이 무표정했다. 여성은 짧은 머리를, 남성은 긴 머리를 하고 있었다. 미차 리잘로 교통부 장관은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우주선 정보를 확인한 후 블리스에게 집중했다. 블리스는 신분증이 없어 무국적자였고 트래비스는 이를 변호했지만 장관은 콤포렐론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장관은 놀라운 사실을 밝혔다. 파운데이션이 트래비스의 우주선을 회수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었다. 파운데이션이 모든 연합 행성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증거도 있다고 했다. 이는 트래비스가 중요한 임무를 띠고 왔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의미했다. 장관은 트래비스에게 2가지 선택을 제시했다. 자발적으로 우주선을 양도하면 다른 우주선을 제공하고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거나 콤포렐론 영주권을 주겠다고 했다. 재판을 선택하면 블리스 문제로 중형을 받고 결국 우주선도 압수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래비스는 동료들과 15분간 협의했다. 블리스는 도청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지만 트래비스는 가이아의 실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트래비스가 갤러시아 계획을 선택한 후 가이아가 브라노 시장과 젠디발의 마음에서 자신을 지웠을 때 우주선은 지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가이아는 개별성을 이해하지 못해 트래비스와 우주선을 하나로 여겼던 착오 때문이었다.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가이아의 능력을 쓸 수도 있었다. 하지만 블리스는 마인드 컨트롤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삼각 대치를 만들 때도 수년간 준비했으며 지금 장관의 마음을 조종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트래비스의 생명이 위험할 때만 개입하겠다고 했다. 트래비스는 장관과 단독 면담을 요청했다. 장관은 압도적인 체격으로 트래비스를 위축시키며 자신의 사저로 데려갔다. 사저는 콤포렐론의 검소함과 대조적으로 매우 호화로웠다. 장관은 높은 직책에는 특권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트래비스는 장관이 진짜로는 우주선을 파운데이션에 돌려줄 생각이 없음을 눈치챘고 이를 장관에게 항의했다. 콤포렐론이 독립을 꿈꾸며 터미너스의 기술력을 탐낸다고 비난했다. 장관은 이를 부인했지만 트래비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자신의 중요한 임무를 콤포렐론이 후원해주면 임무 완료 후 우주선을 양보하겠다고 했다. 장관은 우주선 압수를 위해 정신탐침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했지만 트래비스는 자신의 마음을 파괴할 수는 있어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며 현재 우주선의 컴퓨터는 자신의 명령에만 반응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식사 후 장관은 상상치도 못한 변칙구를 트래비스에게 던지기 시작했다. 장관은 콤포렐론이 트래비스의 부도덕성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트래비스가 젊은 여성을 데리고 다니며 음탕한 욕구를 충족시켰다는 소문이 나면 터미너스에서 그의 위상은 땅에 떨어질 것이라며 협박했다. 트래비스는 블리스가 페롤렛의 여인이며 자신은 관계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장관에게 진실을 중요치 않은 것 같았다. 장관은 자신이 46세 미혼이며 콤포렐론 남성들이 시시한 부류밖에 없다며 말했다. 그들은 모험심이 없고 진취적이지 못하며 테크닉도 없다고. 갑자기 장관은 상의를 벗으며 자신이 모든 키를 쥐고 있다는 걸 강조했다. 트래비스는 정치인이다. 누구보다 상황 판단을 잘했기에 이 상황이 무엇인지 이해했다. 다만 자신이 피해자가 될 거라곤 생각해 본 적 없던 상황에 모든 걸 체념했다. 그리고 그도 셔츠를 풀기 시작했다. 제6장 지구에 대한 이야기. 트래비스는 리잘로 교통부 장관과의 하룻밤을 보낸 후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잠들어 코를 골고 있었고 트래비스는 그녀가 먼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안도했다. 그는 자신이 지치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리잘로는 만족스러워하며 트래비스를 섹스의 황제라고 칭찬했다. 트래비스가 자신의 임무를 설명하자 리잘로의 표정이 급변했다. 그는 인류 최초의 기원 행성인 지구를 찾고 있다고 말했는데
지구라는 단어를 들은 리잘로는 크게 동요하며 불행을 물리치는 손동작을 했다. 그녀는 그 이름을 들을 줄 몰랐다며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리잘로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며 트래비스를 외면했다. 샤워를 하러 간 사이 트래비스도 샤워를 하려 했지만 콤포렐론의 샤워 시설은 찬물만 나왔다. 리잘로는 물을 데우는 것은 에너지 낭비라며 트래비스를 놀렸다. 마지막에 뜨거운 바람으로 몸을 말렸다. 트래비스는 왜 그 단어를 싫어하는지 물었다. 리잘로는 지구를 가장 오래된 행성이라고 불러야 한다며 그곳은 한때 인류 조상이 살았으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슬픈 행성이라고 설명했다. 손가락을 겹치는 것은 불행을 물리치려는 무의식적 반응이었다. 트래비스는 지구 탐색에 블리스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녀의 선조가 가장 오래된 행성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고 중요한 전설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리잘로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지만 트래비스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리잘로는 지구가 방사능에 오염되어 생물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전쟁 때문이 아니라고 했다. 그녀는 로봇을 사용했기 때문에 천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로봇을 사용한 어떤 행성이든 천벌을 받아 멸망했다는 것이었다. 누가 천벌을 가했는지는 확실히 모른다고 했다. 트래비스는 원시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다. 리잘로는 바질 데니아도라는 역사학자를 소개했다. 그는 대학에 소속되어 있지만 강의는 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그의 강의를 신청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데니아도는 회의론자로서 일반적인 사고의 규범을 비난하는 사람이었다. 리잘로는 그가 아무리 회의론자라도 결국 다른 콤포렐론 사람들과 똑같이 대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를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절대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숙소에서 페롤렛은 데니아도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트래비스는 블리스가 리잘로의 마음에 간섭했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실망했다. 블리스는 단지 장관의 망설임을 제거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과적으로 트래비스와 리잘로의 육체적 관계로 이어졌다. 트래비스는 콤포렐론이 우주선을 압류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자국 함대 강화를 위해서였지만 리잘로는 지구 탐색이라는 말을 듣고 저주가 두려워 포기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블리스는 회의론자들의 무질서함을 비판했지만 트래비스는 가이아 역시 근거 없는 신념에 의존하는 미신이라고 반박했다. 다음 날 바질 데니아도를 만났다. 그는 작은 체구에 고개를 들지 않고 지켜뜨며 보는 특이한 인상의 학자였다. 어수선한 연구실에서 그들을 맞았다. 데니아도는 리잘로 장관이 왜 자신에게 파운데이션 사람들을 소개했는지 궁금해했다. 데니아도는 회의론자로서 이성적 근거 없이는 믿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구라는 단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했으며 콤포렐론에서는 이 단어가 일반적인 비속어로 쓰인다고 말했다. 리잘로가 동요한 것은 블리스가 산골 출신이라 미신을 믿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페롤렛이 지구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자 데니아도는 인류가 단일 행성에서 기원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지구 전설에는 수많은 종과 거대한 위성이 있다고 하지만 회의론자로서 달의 존재는 믿지 않는다고 했다. 은하계 어떤 유인 행성에도 본행성의 25% 직경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었다. 지구의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는 핵전쟁이 원인이라는 통설이 있지만 근거가 없다고 했다. 데니아도는 콤포렐론의 벤벌리 전설을 설명했다. 약 2만에서 2만 5천 년 전 인류가 초공간 여행을 시작하면서 로봇을 사용해 행성을 개척했다. 첫 번째 정착민들은 로봇화로 인해 사회가 나약해져 사멸했고 두 번째 정착민들은 로봇 없이 은하계를 개발했다는 것이었다. 블리스가 지구의 위치를 묻자 데니아도는 모른다고 답했다. 아무도 그 위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트래비스는 놀라며 그럴 리 없다고 반박했지만 데니아도는 진실을 부인한다고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7장 콤포렐론을 떠나다. 데니아도의 연구실에서 점심 식사가 시작되었다. 콤포렐론의 음식은 생선, 치즈, 채소를 공 모양으로 감싼 형태였고 추운 지방의 특성상 모든 음식을 데워서 먹었다. 투명한 장갑을 끼고 먹는 것이 관습이었다. 트래비스는 콤포렐론에서 회의론자들이 인기가 없는 이유를 물었다. 데니아도는 콤포렐론 사람들이 과거 은하계를 지배했다는 근거 없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현재는 제국과 파운데이션에 종속된 현실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론자들이 전설을 불신하고 미신을 비웃기 때문에 증오받지만 과학기술과 대학을 담당하고 있어 완전히 배척당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트래비스가 다시 한번 지구의 위치를 물었지만 데니아도는 아무도 모른다고 단언했다.
트레비스는 생물이 생존 가능한 행성이 한정되어 있고 방사능 오염과 거대한 위성이라는 특징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지만 데니아도는 그런 특징조차 진실일지는 모른다며 회의적으로 반응했다. 그때 페롤렛이 야리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제국 말기에 험블 야리프가 제안한 것으로 각 행성의 개발 연도를 바탕으로 동심원을 그려 지구의 위치를 추정하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각 행성이 개발 연도를 과장해서 주장했고 지구 외의 다른 행성에서도 개척단을 파견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데니아도는 우주인 행성 또는 금지된 행성에 대해 언급했다. 전설에 따르면 로봇을 사용한 첫 번째 개척민들이 건설한 행성으로 수명이 수백 년에 달했지만 일반 정착민들과 교류를 금지했다. 전쟁 후 이들을 멀리하게 되었고 결국 응징자에 의해 파멸되었다는 전설이 있었다. 50개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2만 년간 교류가 없어 위치를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데니아도는 작년에 발견한 고대 기록물에서 우주인 행성 3개의 좌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기록물에는 우주선 선장이 우주인 여성과 사랑에 빠진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설과 맞지 않아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좌표는 진짜의 가능성이 있으며 혹시 그중 지구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했다. 얼마 후 그들의 여정은 다시 시작되었다. 콤포렐론을 떠날 때 리잘로가 마중 나와 작별 인사를 나눴다. 그녀는 트레비스 일행을 보내는 것이 저주를 피하는 길이라고 믿었다. 가장 오래된 행성을 탐색하러 간 사람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며 트레비스의 귀환은 힘들 거라고 여겼다. 트레비스는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했고 의외였던 점은 자신이 그녀에게 이성적인 끌림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우주선에서 블리스는 트레비스가 리잘로와 함께 남을까봐 걱정했다고 털어놓았다. 트레비스는 추위와 리잘로의 강한 성욕 때문에 포기했다고 솔직히 말했다. 그는 지구가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트렌터 도서관에서 지구 자료가 사라진 것처럼 지구가 강력한 능력으로 사람들의 기억을 조작하고 접근을 막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다. 트레비스는 혼자 가겠다고 제안했지만 페롤렛과 블리스 모두 함께 가겠다고 했다. 페롤렛은 친구를 혼자 보낼 수 없다고 했고 블리스는 가이아가 트레비스를 보호해야 하며 페롤렛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우주 공간에서 블리스가 망원경으로 콤포렐론 행성계의 가스 행성 갈리아를 관찰했다. 아름다운 고리를 가진 행성이었다. 페롤렛은 이를 보고 과거에 발견한 곳이 한 구절을 떠올렸다. 고대 은하어로 쓰인 시에서 6번째 행성 주변의 3개의 고리를 묘사한 내용이었다. 그는 이것이 지구 행성계의 3번째 특징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즉, 지금까지 알아낸 조건과 함께 행성계 내에 고리가 있는 행성이 존재하는 곳이 지구일 것이라는 추측이었다. 파스타오는 광속의 10분의 1까지 속도를 올려 콤포렐론 행성계를 벗어났다. 트레비스는 데니아도에게서 받은 좌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거리 표시 방법과 좌표 설정 규칙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좌표들을 컴퓨터에 입력했다. 첫 번째 시도에서는 목표 지점에 적색 외성들만 있어서 실패했다. 트레비스는 2만 년의 시간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동안 행성들이 은하 중심을 선회하면서 위치가 크게 바뀌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컴퓨터로 은하계를 2만 년 전으로 되돌린 후 시간 변화를 감안한 현재 좌표를 계산했다. 마침내 실제 은하계를 관찰하자 목표 지점에 쥐포 등급의 별이 발견되었다. 이 별은 컴퓨터의 은하계 지도에 기록되지 않은 별로 금지된 행성이 돌고 있는 태양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생물이 생존 가능한 행성이 있는지는 확인해봐야 했고 만약 없다면 나머지 두 좌표를 시도해야 했다. 제8장 금지된 행성. 트레비스는 금지된 행성으로의 정밀한 도약을 위해 주변 별들과의 거리를 1% 오차 이내로 계산하고 있었다. 그는 페롤렛에게 컴퓨터가 모든 복잡한 계산을 처리하며 자신은 명령만 입력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과가 정확한지 검토하는 것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페롤렛이 심리역사학에 대해 언급하자 트레비스는 이를 미신이라고 반박했다. 콤포렐론의 데니아도 교수와 자신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그건 바로 어느 순간부터 셀던의 계획이 너무 완벽하게 현실을 예측한다는 사실이었다. 트레비스는 셀던의 영상이 정부의 속임수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심리역사학의 작동 원리를 아는 사람이 없다면 고장났을 때 고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페롤렛은 심리역사학의 두 가지 기본 법칙을 상기시켰다. 제1 필요 조건은 통계 방법이 적절하도록 충분히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할 것. 제2 필요 조건은 인간들이 심리역사학을 인식하지 못하게 해 행동 양태를 바꾸지 못하도록 할 것이었다. 그렇기에 작동 원리는 최소한의 학자만 아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트래비스는 제3의 필요 조건이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이 모든 사람이 가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문제 삼지 않을 것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다. 금지된 행성에 접근하자 블리스가 조종실에 나타났다. 트래비스는 여전히 우주선 밖을 경계하며 인공시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가이아에 처음 접근할 때처럼 함정에 빠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페롤렛은 그 함정 덕분에 블리스를 만났다며 농담했고, 트래비스는 블리스 같은 여자를 하루에 한 명씩 얻고 싶냐고 되받았다. 블리스는 트래비스가 페롤렛과 좋은 친구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하며 자신이 함께 있으니 더 빨리 다가가도 된다고 했다. 가이아의 능력으로 의식을 가진 물체가 있는지 검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트래비스는 블리스가 가이아 본체와의 일체감을 유지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 능력이 축소되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이는 가이아와 고립자의 장단점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트래비스는 자신이 완벽한 독립개체로서 어디를 가든 능력이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블리스는 온혈동물과 냉혈동물의 비율을 들어 반박했다. 온혈동물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활동할 수 있듯이 갤럭시아가 형성되면 은하계 어디서든 갤럭시아의 일부에 둘러싸여 에너지 소모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컴퓨터가 작업을 완료하자 금지된 행성이 둥글게 보이기 시작했다. 세계의 네 행성 중 가장 안쪽에 있는 행성이 물이 얼지 않는 표면 온도와 산소층 대기권을 가져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거대한 위성이 없어 지구는 아니었다. 블리스는 그 행성에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감지했다. 파스타온은 엿새나 걸릴 정도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행성 궤도 외곽을 돌았다. 트래비스는 데니아도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이곳이 최초 우주인들의 행성일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했다. 그들이 여전히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정착민들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입국 정거장은 수천 년 된 것처럼 낡았고 열 방사선도 없어 비어있는 것 같았다. 블리스는 더 가까이 접근하자 지적 생물체의 정신 활동을 전혀 감지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동물의 신경 조직은 확인되지만 인간 수준의 복잡한 정신 활동은 없다는 것이었다. 대기권으로 진입하자 금지된 행성의 모습이 드러났다. 극지역의 얼음, 산악지대의 빙하, 사막지대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강이 굽이치는 옥토와 수림, 초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런데 여기저기 좀먹은 듯한 황폐한 지역이 흩어져 있었다. 블리스는 이것이 인류가 사라진 행성에서 일어나는 탈지구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유인 행성은 인위적으로 조성된 생태계라서 인간이 사라지면 균형이 깨진다는 것이었다. 페롤렛은 고대 창조 신화의 가시와 엉겅퀴가 그대에게 영원하리라는 저주를 떠올리며 인간에게 불필요한 생물들도 생태계 균형에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래비스는 2만 년 동안 방치되었음에도 아직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블리스는 행성의 수명으로 보면 2만 년은 하룻밤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어둠 속에 불빛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무인 행성임이 확실해 보였다. 트래비스는 인간이 사라져서도 문명의 유물들은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롤렛은 2만 년이면 모든 것이 썩고 부식되었을 것이라고 했지만 트래비스는 인간이 사라진 지 1000년밖에 안 되었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생태계 파괴가 심한 지역을 조사하기로 했다. 인간이 많이 살았던 곳일수록 탈지구화가 먼저 시작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500km 지역을 가로지르던 중 트래비스는 땅에 그려진 평행선과 직각으로 연결된 선들을 발견했다. 이는 건물의 토대와 벽을 구획한 인공적인 흔적이었다. 부분적으로 허물어진 벽이 서 있는 고대 도시의 폐허를 발견하고 착륙하기로 결정했다. 제구장 개들의 습격. 파스타온은 전원적인 대지의 언덕 밑에 안착했다. 트래비스는 우주선이 눈에 띄지 않도록 신중하게 위치를 선택했다. 기온은 섭씨 24도로 쾌적했고 콤포렐론에 비하면 낙원 같았다. 페롤렛과 블리스는 행성이 탈지구화 과정을 거치며 기후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트래비스는 수만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쾌적함을 유지하고 있으니 당분간은 괜찮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트래비스는 우주군 훈련 경험을 바탕으로 미지의 행성에서는 무장해야 한다며 우주총과 신경채찍을 착용했다. 블리스는 살인 도구라며 반대했지만 트래비스는 살해당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롤렛은 무기 사용법을 모르고 위기 시 사용할 생각도 못할 것 같다며 거절했다. 블리스는 가이아가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행성 표면은 수만 년 동안 사람이 밟지 않은 곳이었다. 태양이 짙은 오렌지 빛깔을 띠어 늦은 오후 같은 분위기였고 곰팡이 냄새에 비슷한 독특한 냄새가 났다. 근처 나무들은 중간 크기로 오래되어 보였고 껍질에 옹이가 박혀 있었다. 트래비스는 왠지 불안감을 느꼈지만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없었다. 페롤렛과 블리스는 폐허를 조사하러 갔고 트래비스는 보초를 서기로 했다.
트레비스는 처음으로 버림받은 행성을 방문한 것이어서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행진 연습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자신과 우주선 사이에 개 한 마리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개는 덩치가 크고 다리가 길어 달리기에 적합한 모습이었지만 눈초리가 사람을 따르는 눈치가 아니었다. 날카로운 이빨이 위협적으로 보였다. 트레비스는 인간을 본 적이 없는 개일 것이라고 추측하며 친근감을 표시하려 했지만 개는 으르렁거리며 적대감을 드러냈다. 곧 다른 개 2마리가 더 나타났고 멀리서도 계속 개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트레비스는 이들이 무리를 이루어 사냥하는 야생 육식동물임을 깨달았다. 인간이 사라진 후 개들이 야생으로 돌아가 진화한 것이었다. 우주선으로 가는 길이 봉쇄되자 트레비스는 나무를 향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개들이 간격을 좁혀오자 트레비스는 나무로 달려갔다. 아슬아슬하게 발뒤꿈치에 이빨이 닿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나무에 올라갔다. 지상 10m 높이에서 5마리의 개들이 아래에서 기다리며 위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내려다보았다. 개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 23마리가 되었다. 블리스와 페롤렛이 나타나자 트레비스는 도움을 요청했다. 블리스는 개들의 숫자가 너무 많고 그런 형태의 정신을 다뤄본 적이 없어 어렵다고 했다. 트레비스가 우주총을 쏘아 한 마리를 죽이자 다른 개들이 그 시체를 먹어치웠다. 이는 오히려 개들을 더 머물게 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블리스는 신경채찍을 낮은 출력으로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트레비스가 한 마리를 신경채찍으로 가격하자 그 개가 비명을 지르며 격렬을 일으켰고 다른 개들이 무서워하며 도망쳤다. 3사람은 급히 우주선으로 피했다. 트레비스는 자신이 개에게 쫓겨 나무 위로 도망쳤다는 사실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블리스는 인간 없이 2만 년을 산 개들이 이미 이 행성에서 가장 무서운 육식동물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생태계 불균형에 대한 그녀의 주장이 옳았음이 증명되었다. 블리스는 트레비스의 예지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가 미리 무장할 생각을 한 것이 신기하다며 가이아가 평가하는 것이 바로 그런 독특한 직관이라고 말했다. 트레비스는 육감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다. 이유를 모를 때는 자신이 정신의 주인이 아닌 것 같아 정신병 초기 증세 같다고 느낀다는 것이었다. 블리스는 이 행성이 야만 상태로 되돌아간 것을 보며 갤럭시아의 장점을 강조했다. 갤럭시아라면 지성체의 관리 체계가 은하계 전체의 존재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레비스는 인간이 특별한 존재이며 다른 것과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페롤렛이 흥분하며 돌아와 폐허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다고 알렸다. 공공건물 바닥에서 글씨를 발견해 사진을 찍고 해독한 결과 이 행성의 이름이 오로라 행성임을 알아냈다는 것이었다. 오로라는 고어로 새벽을 의미하며 최초로 개발된 시설에 붙이는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페롤렛은 현재 오로라라는 이름을 가진 행성이 없다는 점과 첫 번째 개척민과 두 번째 개척민 사이의 적개심을 근거로 이곳이 첫 번째로 파견된 우주인들이 개발한 최초의 행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했다. 트레비스는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하며 로봇을 발견해야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페롤렛은 자신이 실제로 로봇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인간 형태의 로봇이 있었는데 2만 년 동안 녹슬어 있다가 페롤렛이 만지자 부서졌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완전히 부서지기 전에 눈이 번득이며 무슨 소리를 내려 했다고 했다. 블리스도 로봇의 컴퓨터 두뇌에서 미미한 신경 활동을 감지했다고 증언했다. 트레비스는 이 발견이 거대한 몸통의 꼬리가 될 단서라 직감했다. 제10장 로봇들. 점심 식사 중 트레비스는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고 페롤렛은 오로라가 최초로 개발된 행성이라면 지구가 가까이 있을 것이라며 몇백 개 행성만 조사하면 된다고 들떠 있었다. 트레비스는 그런 무작정 탐사는 최후의 방법이며 지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한 후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트레비스는 하루 더 머물겠다고 했지만 컴퓨터가 이륙 준비를 완료해 놓아 2에서 3분 내에 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컴퓨터실 바닥에 누워있다가 블리스가 찾아오자 깨어났다. 블리스는 페롤렛이 잠들어 있을 때 트레비스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블리스는 오로라에서 페롤렛과 함께 본 로봇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그것은 바위에 기대고 있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지만 페롤렛이 중요한 발견을 갈망하는 마음에 착각을 했다는 것이었다. 블리스는 페롤렛이 너무 소중해서 그의 착각을 부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트레비스는 문득 페롤렛이 왜 블리스에게 매력을 느끼는지 궁금해했다. 블리스는 페롤렛이 한 번도 자기 자신에게 집착한 적이 없는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가이아에서는 전체를 위한 희생이 당연하지만 페롤렛은 고립자로서 자신의 선택에 의해 헌신적인 것이라며 그것이 자신을 부끄럽게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날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했고
이전보다는 서로 더 신뢰하게 되었다. 그렇게 그들은 다음 행성을 향해 출발했다. 트래비스는 다음 날 혼자서 컴퓨터 작업을 하며 두 번째 금지된 행성을 찾았다. 데니아도 교수가 준 좌표가 정확했고 그 별은 오로라보다 더 밝았다. 트래비스는 전설의 힘에 감탄하며 세 번째 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새로운 행성은 구름층이 얇아 지표면을 관찰할 수 있었다. 물이 많고 대륙과 바다가 분포되어 있었지만 문명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밤에 불빛도 없고 방사선도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육지는 다양한 초록빛으로 울창했다. 트래비스는 블리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블리스는 동물들이 많이 있다고 감지했지만 인간의 존재는 확실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많은 수의 로봇을 감지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트래비스를 놀라게 했는데 인간이 없는데도 로봇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블리스는 정신을 집중해 로봇들이 특히 활동적인 지점들을 찾아 컴퓨터에 기록했다. 그 중에서 인간의 정신 활동 흔적을 포착한 지점을 여기다 라고 확신하며 착륙 장소로 정했다. 파스타오가 삼림 근처 목초지에 착륙하자 주변에는 과수원과 밭의 흔적이 있었지만 건물은 보이지 않았다. 트래비스는 우주총과 신경채찍으로 무장했고 페롤렛은 무기 없이 두 사람의 보호를 받기로 했다. 세 대의 로봇이 나타났다. 그들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금속적인 특징은 별로 뚜렷하지 않았다. 표면이 부드럽게 처리되어 있어 고급 옷감을 두른 것 같았다. 로봇들은 당황하지 않고 안정된 걸음으로 다가왔다. 트래비스가 인사하자 가운데 로봇이 대답했지만 그들은 은하어가 아닌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사용했다. 페롤렛은 이것이 아주 오래된 은하어라고 판단했다. 이 행성이 2만 년 동안 고립되어 있었고 로봇들이 프로그래밍된 언어만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가 정체되었다는 것이었다. 페롤렛이 어렵게 통역을 시도한 결과 로봇들은 이 행성을 솔라리아라고 부르며 지구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했다. 이들은 26년 동안만 작동한 새로운 로봇들이었고 오래된 로봇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도 아는 것이 없다고 했다. 그때 언덕 너머에서 인간이 나타났다. 창백한 얼굴에 밝은 머리카락을 한 젊은 사람으로 가늘고 여린 체격이었다. 그는 맑고 명랑한 목소리로 고어풍의 은하계 표준어를 구사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세턴 벤더라고 소개했다. 이곳은 그의 영지이며 트래비스 일행은 수만 년 만에 처음 온 정착민이라고 했다. 과거에는 외계인을 발견 즉시 파괴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래비스는 벤더의 성별을 구분할 수 없었다. 벤더는 자신을 성별 구분 단어로 부르지 말라며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전인이라고 했다. 지구의 위치를 묻자 벤더는 모른다고 했고 설사 알아도 소용없다며 지구는 더 이상 행성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벤더는 트래비스의 무기에 호기심을 보였다. 트래비스가 거절하자 벤더는 손을 펼쳐 초능력으로 무기들을 빼앗았다. 트래비스와 일행은 몸이 묶인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벤더는 무기들의 에너지를 모두 고갈시킨 후 되돌려주며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그들과 우주선을 쉽게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11장 지하 세계 솔라리아. 벤더의 강력한 능력을 목격한 트래비스는 간담이 서늘해졌다. 블리스는 페롤렛을 보호하며 침착함을 유지했고 트래비스에게 고개를 끄덕여 아직은 괜찮다고 표시했다. 트래비스가 벤더에게 어떻게 했느냐고 묻자 벤더는 유쾌하게 웃으며 마법을 믿느냐고 되물었다. 블리스는 트래비스에게 벤더를 자극하지 말라고 속삭였다. 벤더가 방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벤더는 여유롭게 걸어가며 그들을 따라오라고 했다. 트래비스 일행은 어쩔 수 없이 영주를 따라갔다. 벤더는 블리스를 여성 반쪽 인간이라고 부르며 호기심을 보였다. 그는 페롤렛의 나이와 수명에 대해 물어보며 흥미를 보였다. 트래비스가 우주인 행성이 50개에 불과했다고 하자 벤더는 숫자보다 질이 중요하다며 솔라리아가 가장 뛰어난 행성이었다고 자부했다. 벤더는 솔라리아인들이 각자 혼자 생활하며 로봇의 시중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은 전자시설을 통해 교신하지만 실제로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그들은 이세 생산을 위해 정자와 난자를 추출해 자동화 시설에서 수정시키고 로봇이 유화를 기른다고 했다. 수백 년에 걸쳐 유전자를 개량한 결과 솔라리아인들은 남성과 여성의 본질을 합체시킨 전인이 되었다고 벤더는 설명했다.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완벽한 기쁨을 누리고 언제든 수정란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페롤렛이 양성체라는 사실에 놀랐고 벤더는 심지어 유전자 조작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를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자물쇠 없는 문을 지나 창문 없는 동굴 같은 방으로 들어갔다. 벽에서 자동으로 불이 켜졌고 내 귀퉁이에 로봇들이 서 있었다.
벤더는 홀로 스크린을 통해 행성 전역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블리스가 이 행성에 사는 솔라리아인 수를 묻자 벤더는 약 1200명이라고 답했다. 그는 숫자보다 질이 중요하며 인구가 늘어나면 자유가 제약된다고 설명했다. 신생아 생산을 엄격히 제한해 사망자 수와 균형을 맞춘다고 했다. 트래비스가 무기를 어떻게 조종했는지 묻자 벤더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귀 뒤에 돌출된 부분을 보여주며 이것이 연료를 기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에너지 변환 기관이라고 했다. 4만 제곱킬로미터의 영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연료를 혼자 사용할 수 있어 충분한 에너지를 얻는다는 것이었다. 벤더는 이 행성을 경영하는 모든 로봇이 자신의 정신력 변환 작용으로 에너지를 공급받는다고 설명했다. 잠잘 때도 에너지 변환은 계속되며 1200명의 인구로는 태양이나 행성 내부 열을 고갈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트래비스가 이 능력을 무기로 사용할 생각이 없는지 묻자 벤더는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은 방해받지 않는 것뿐이라고 했다. 그는 2만 년 전 지구인들이 우주로 나올 때 다른 우주인들이 지구를 공격해 방사능으로 덮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주인들은 서로 경쟁하다 멸망했고 솔라리아만이 지하로 들어가 경쟁을 거부함으로써 살아남았다고 설명했다. 페롤렛이 지구 관련 기록을 보고 싶다고 하자 벤더는 솔라리아 문제만 다루는 기록만 있으며 지구 관련 기록은 혐오감 때문에 모두 없앴다고 말했다. 다만 어릴 때 로봇으로부터 지구인이 솔라리아를 방문해 솔라리아 여성과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는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벤더는 그들에게 자신의 집을 보여주겠다며 승강기로 지하로 내려갔다. 그들은 정교하게 장식된 거대한 방에 도착했고 벤더는 손짓으로 조명을 조절하는 극적 효과를 즐겼다. 지하 저택은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며 수천 제곱킬로미터의 영지를 관리하는 로봇들과 같은 수의 로봇이 저택을 관리한다고 자랑했다. 그들은 지상차를 타고 저택을 둘러보았다. 어디를 가든 로봇들이 있었고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었다. 벤더는 자신의 과수원이 행성에서 가장 뛰어나며 27종의 사과를 비롯해 다양한 과일을 생산한다고 자랑했다. 이 과일들은 다른 영지로 팔려나가고 그 대가로 광물과 생태계 유지에 필요한 것들을 받는다고 했다. 페롤렛이 다른 솔라리아인들과 어떻게 비교하는지 묻자 벤더는 무역에서 자신의 상품을 요구하는 정도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그는 행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를 열지만 다른 솔라리아인의 영지를 방문한 적은 없다고 했다. 트래비스가 로봇 제작에 대해 묻자 벤더는 솔라리아가 은하 역사상 가장 우수한 로봇을 만들어 왔으며 현재는 솔라리아에서만 로봇을 제작한다고 답했다. 다른 우주인 행성들은 모두 사멸했고 지구의 위치를 아는 사람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상차가 멈춘 곳은 조상들의 무덤이었다. 거의 100개에 달하는 항아리에 유골이 보관되어 있었고 각각 일기와 영상이 담긴 필름들이 있었다. 벤더는 이를 통해 선조들과 언제든 함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인이 아니었던 초창기의 반쪽 인간 선조들은 스타일 구기는 일이라며 가까운 납골당에 따로 안치했다고 했다. 트래비스가 필름을 보고 싶다고 하자 벤더는 무례하다며 화를 냈다. 그러나 트래비스가 지구 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득하자 벤더는 반쪽 인간들에 대한 필름은 수십 세대 전에 모두 파괴되었다고 말했다. 다른 솔라리아인들의 기록도 마찬가지라고 확실히 말했다. 트래비스가 이웃 장원으로 안내해달라고 하자 벤더의 표정이 급변했다. 그는 지금까지 외계인들과 대화하고 집을 구경시켜준 것이 창피스러운 행위라며 다른 솔라리아인들이 알면 경멸받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순간 분위기가 돌변했고 그는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로봇들의 기억을 지우고 우주선을 조사한 후 세 사람을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제12장 지상으로. 벤더가 트래비스 일행을 죽이려 하자 블리스가 그의 에너지 변환 기관을 조작해 처지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에너지 입구가 아닌 출구를 봉쇄하는 실수를 범했다. 에너지가 벤더의 뇌를 가득 채우면서 온도가 급상승해버렸고 결국 벤더는 그 자리에서 허무하게 죽어버렸다. 블리스는 지성체를 죽인 것에 대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벤더의 죽음으로 모든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자 곧 지하 저택이 암흑에 빠졌다. 블리스는 제한된 에너지로 약간의 빛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오래 지속하기 어려웠다. 트래비스는 다른 솔라리아인들이 곧 이상을 감지하고 조사할 것이라며 서둘러 지상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리스는 공포에 떨고 있는 지성체를 감지했다. 그들은 그 정신이 있는 곳을 찾아 미로 같은 지하 통로를 헤매며 나아갔다. 결국 화려하게 장식된 방에서 작동이 중단된 로봇 뒤에 숨어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했다. 그 아이는 벤더의 후계자로 보이는 14세의 펠롬이었다. 아직 에너지 변환 돌기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는 상태였다. 블리스는 정신력으로 아이를 진정시키고 자신들을 의심하지 않게 만들었다.
페롤렛은 고어로 아이와 대화하며 자신들을 로봇이라고 속였다. 아이는 자신의 보모 로봇 잼비가 다시 작동하게 해달라는 조건으로 지상으로 안내해주겠다고 했다. 펠롬은 주저없이 길을 찾아 그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안내했다. 블리스는 에너지를 소모하며 문을 열고 출구를 만들어 주었다. 지상에 나온 후 우주선으로 향하던 중 그들은 우주선 근처에 원시적인 비행체와 함께 서 있는 4명의 로봇을 발견했다. 이들은 솔라리아 방위 로봇으로 벤더가 전기 접촉에 응답하지 않자 조사하러 온 것이었다. 이 로봇들은 핵에너지를 사용해 독립적으로 작동했다. 방위 로봇들은 트래비스 일행을 외계인으로 규정하고 벤더의 행방을 추궁했다. 트래비스가 모른다고 부인하자 로봇들은 벤더의 저택을 수색하러 갔다. 남은 로봇들은 트래비스의 무기를 압수하고 신문을 계속했다. 다행히 무기들은 모두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였다. 페롤렛은 펠롬이 솔라리아인이므로 로봇들이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로봇은 에너지 변환 돌기가 없는 아이는 아직 솔라리아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수색하러 간 로봇들이 벤더의 시신을 발견하고 돌아왔다. 로봇들은 트래비스 일행이 벤더를 살해했다고 의심했고 펠롬은 불필요한 존재로 파괴될 것이라고 했다. 블리스가 아이를 보호하려 하자 로봇이 아이를 빼앗으려 했다. 그 순간 블리스는 모든 방위 로봇들의 작동을 정지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파괴 행위와 피로에 지쳐 더 이상 다른 로봇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다며 서둘러 우주선에 타자고 힘없이 말했다. 제13장 솔라리아를 떠나다. 트래비스는 급히 우주선에 올라 파스타워를 출발시켰다. 솔라리아인들의 비행 기술이 낮았기 때문에 탈출할 수 있었다. 파스타워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 급속 이륙 시에도 관성 효과를 거의 느끼지 않았다. 우주선이 상공으로 치솟는 동안 여러 대의 솔라리아 비행선이 접근하는 것이 보였지만 15분만 더 지체했다면 붙잡혔을 것이다. 파스타워가 우주로 벗어나자 트래비스는 솔라리아 행성의 밤 지역으로 향해 어둠 속을 통과하며 과열된 기체를 시켰다. 페롤렛은 자신들과 함께 도망쳐온 펠롬이 잘 자고 있으며 화장실 사용법을 금방 익혔다고 보고했다. 펠롬은 양성체로서 고환과 작은 질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수정란이나 작은 태아를 분만한 후 실험실에서 로봇이 키우는 방식이었다. 트래비스는 펠롬을 데려온 것을 후회했다. 그 아이는 솔라리아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곳에서 제거되는 것이 타고난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페롤렛은 그 아이가 매우 지능이 뛰어나고 적응을 잘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비축 식량은 충분했지만 식단이 단조로웠다. 트래비스는 은하계 절반이 자신들을 경계하고 있으니 당분간 조용히 숨어 지내자고 제안했다. 솔라리아인들은 우주 비행을 포기하고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고립되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트래비스는 세 번째 우주인 행성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볼 때 많은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걱정했다. 트래비스는 목욕 중 펠롬이 벌거벗은 채 욕실에 들어오자 놀랐다. 펠롬은 은하어 단어를 익히며 블리스가 트래비스에게 자신을 씻겨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트래비스는 블리스를 불러 항의했다. 블리스는 펠롬이 총명하고 은하어를 빨리 익히고 있으며 자신이 잘 돌봐주고 있으니 트래비스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트래비스는 블리스에게 솔라리아 로봇들을 파괴하는 순간 왜 주저했는지 물었다. 블리스는 가이아가 지성체를 쉽게 파괴하지 않으며 로봇 또한 그러함으로 망설였다고 했다. 그리고 로봇들을 연구해서 조종까지 염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로봇이든 생물이든 지성을 가진 존재를 파괴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래비스는 망설이던 블리스가 펠롬이 위험에 처하자 갑자기 로봇들을 파괴한 것은 모성 본능 때문이라 했다. 블리스는 자신이 벤더를 죽인 결과로 펠롬이 위험에 처했으므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펠롬에 내는 에너지 변환 기관이 발달할 예정이므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래비스는 펠롬이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태를 위해 짝짓기가 필요하지 않은 양성체이므로 번식 문제도 걱정된다고 했다. 블리스는 솔라리아인들이 출산을 늦추는 관행이 있어 펠롬도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페롤렛이 트래비스를 찾아와 갤럭시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솔라리아에서 개인주의가 극단으로 치달은 결과를 보았다며 완전히 고립된 삶이 가져온 참혹한 결과를 지적했다. 솔라리아인들은 후손에 대한 애정도 없고 아이들이 많으면 죽이기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그것이 갤럭시아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은하의 모습인 이유라고 덧붙였다. 트래비스는 솔라리아가 극단적인 사례이며 로봇이 없었다면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개인으로 구성된 사회가 반드시 솔라리아 같은 공포의 세계로 발전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갤럭시아 선택의 이론적 근거이자 근원을 찾아야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트래비스는 도약을 연기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지금까지 2개의 우주인 행성을 탐사했지만 지구의 위치에 대한 힌트를 전혀 얻지 못했다고 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기회마저 실패로 끝날까봐 우려된다며 그래서 가능한 한 탐사 개시를 늦추고 싶다고 털어놓았다. 만약 이번에도 실패하면 혼자서라도 탐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제14장 죽은 행성. 탐사의 실패 속에서 트래비스는 깊은 우울함에 빠져 있었다. 세 번째 우주인 행성으로의 도약을 지연시키며 그의 불안은 다른 일행들에게도 전해졌다. 페롤렛과 블리스, 펠럼까지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트래비스는 이들을 한 가족 같다고 비꼬았지만 사실 자신만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거대한 가스 거성이 나타났다. 이 가스 거성은 일반 유인 행성의 2000배 크기로 한 쌍의 가느다란 띠와 큰 위성 2개를 가지고 있었다. 트래비스는 가스 거성의 규모가 클수록 태양계 내 물질들을 모두 흡수해 다른 행성이 형성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의 존재 확률을 낮추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페롤렛과 블리스는 가스 거성의 아름다운 폭풍 소용돌이에 감탄했지만 트래비스는 이것이 자신의 목표 달성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든다는 사실에만 집중했다. 그들은 트래비스의 결정이 옳다는 점에만 만족할 뿐 그의 감정적 고통에는 공감하지 않는 것 같았다. 며칠간 탐색한 결과 마침내 적당한 크기와 거리를 가진 행성을 발견했다. 하지만 대기 분석 결과 매우 희박한 대기만 존재했고 사람이 살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트래비스는 세 번째 탐사도 실패로 끝났다고 절망했다. 그러나 트래비스는 포기하지 않고 행성에 더 가까이 접근했다. 레이더 탐사를 실시한 결과 놀라운 발견을 했다. 행성 표면에 크레이터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트래비스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단서라고 설명했다. 페롤렛에게 크레이터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트래비스는 행성 형성 과정에서 충돌체들이 남긴 크레이터가 3가지 방법으로 메워질 수 있다고 했다. 첫째는 얼음으로 덮인 바다, 둘째는 활발한 화산 활동, 셋째는 생명체가 있는 환경에서의 침식 작용이었다. 이 행성은 세 번째 경우에 해당했다. 크레이터가 적다는 것은 과거의 바다와 대기, 생명체가 존재했다는 증거였다. 비록 현재는 대기가 희박하고 바다도 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침식 작용이 활발했다는 뜻이었다. 행성 표면에서 과거 강의 흔적과 바다였던 거대한 웅덩이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트래비스는 이 행성이 인류에 의해 지구화되었다가 어떤 대참사로 인해 버려진 것으로 추정했다. 중요한 것은 침식 작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과거 인류의 유적들이 잘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과거 도시였던 지점에서 유적들을 발견했다. 블리스는 펠롬이 솔라리아로 돌아온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걱정했다. 트래비스는 펠롬에게 맞는 우주복이 없어 함께 갈 수 없으며 블리스가 우주선에 남아 펠롬을 돌봐야 한다고 했다. 블리스는 처음에 불만을 표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페롤렛과 트래비스는 2개의 도시 유적 중 어디를 먼저 탐사할지 논의했다. 페롤렛은 큰 도시는 상업 중심지이고 작은 도시는 행정 중심지일 것이라 추정하며 박물관이나 도서관이 있을 행정 중심지를 먼저 가보자고 제안했다. 트래비스는 이에 동의하며 작은 도시부터 탐사하기로 결정했다. 페롤렛은 3배의 행운이 있기를이라는 고대 표현을 써서 세 번째 시도에서 성공하기를 기원했다. 제15장 잊기. 트래비스와 페롤렛은 우주복을 착용하고 멜포메니아의 죽은 도시를 탐사했다. 트래비스는 2차례의 실패 경험으로 인해 이번에는 무기를 단단히 챙겼다. 동트기 직전의 차가운 새벽, 그들은 건물들에 내린 흰 서리를 보며 탐사를 시작했다. 첫 번째 건물은 은행이었지만 별다른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두 번째로 찾은 건물은 온 세계의 공화당이라는 3층짜리 건물이었다. 내부의 넓은 홀에는 한쪽 팔이 떨어진 거대한 석조상이 서 있었고 벽 높은 곳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페롤렛이 고대어로 새겨진 글자를 해독한 결과 50개 우주인 행성의 이름이 알파벳 순으로 나열되어 있었다. 오로라가 맨 앞에, 솔라리아가 맨 뒤에 있었고 나중에 솔라리아가 추가된 것으로 보였다. 세 번째 세로줄의 5번째, 즉 19번째에 위치한 멜포메니아가 다른 글자보다 크게 새겨져 있어 현재 그들이 서 있는 행성임을 알 수 있었다. 더 중요한 발견은 각 행성 이름마다 3개의 숫자로 된 우주 공간 좌표가 함께 적혀 있다는 것이었다. 멜포메니아의 좌표는 000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트래비스는 카메라로 이 정보를 촬영하여 우주선 컴퓨터로 전송했다. 석상에 올라가 더 자세히 촬영하던 중 트래비스가 뛰어내리면서 석상의 나머지 팔이 떨어져 부서졌다. 부서진 조각에서 밝은 초록색 솜털 같은 이끼를 발견했다. 이 이끼는 멜포메니아에 남아있는 유일한 생명체로
석상의 붕괴를 촉진시키고 있었다. 이끼는 산을 분비하여 탄산염을 분해하고 이산화탄소를 얻어 생존했다. 도서관에서 그들은 원시적인 필름책과 영사장치를 발견했다. 트래비스는 신경채찍의 전력을 이용해 고대 영사장치를 작동시켰다. 우주 비행 역사에 관한 필름책을 재생한 결과 우주인 행성들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지구에 관한 정보는 전혀 없었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지구 관련 자료들이 의도적으로 제거된 것 같았다. 탐사 중 그들의 우주복 얼굴 가리개 경계 부분에 이끼가 자라기 시작했다. 이는 우주복에서 새어나오는 이산화탄소 때문이었다. 우주선으로 돌아가자 출입구 주변에도 이끼가 자라 있었다. 트래비스는 전염 방지를 위해 철저한 소독 절차를 실시했다. 우주총의 열광선으로 이끼를 태우고 자외선 살균 등으로 소독하며 우주복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자외선 조사를 받았다. 트래비스는 이끼 포자가 우주선에 침입할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끼는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에도 번식할 수 있고 인간의 호흡으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더욱 풍부한 영양원이 될 수 있었다. 블리스는 이끼도 생명체이므로 무조건 죽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트래비스는 안전을 위해 완전한 제거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펠럼은 로봇 잼비를 찾고 있었지만 이 행성에는 로봇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블리스는 그들이 방문한 새 우주인 행성이 모두 위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원시적 갤럭시아의 특징이라고 주장했다. 완전한 고립은 악이므로 갤럭시아와 같은 완전한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트래비스는 양극단이 모두 끔찍하며 과거 은하제국이 최선의 형태였을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트래비스는 멜포메니아에서 얻은 47개 우주인 행성의 좌표를 이용해 계속 탐사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각 세계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지구를 찾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마침내 페롤렛이 중대한 발표를 했다. 그는 멜포메니아 탐사 중 5번이나 말하려 했지만 트래비스가 듣지 않았던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페롤렛은 자신이 지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다고 선언했다. 제16장 세계의 중심. 트래비스는 페롤렛이 자신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는 말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페롤렛은 멜포메니아에서 계속 설명하려 했지만 트래비스가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페롤렛은 야리프 계획을 언급했다. 이는 인류의 기원 행성을 중심으로 방사상 형태로 행성들이 개척되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정착 시기를 추적해 기원 행성을 찾으려던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2차 확장기에는 초공간 비행 기술의 발달로 무질서한 확장이 이루어져 실패했지만 1차 확장기의 신계 우주인 행성들은 수백 년 만에 질서 있게 개척되어 기원 행성 중심의 구체 형태로 분포했을 것이라고 페롤렛은 설명했다. 석상 벽면에서 촬영한 신계 행성의 우주 좌표를 이용해 2만 년간의 별들의 이동을 감안해 수정한 후 중심점을 찾으면 지구의 태양에 근접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트래비스는 자신이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 후회하며 페롤렛에게 사과했다. 그들은 조종실로 가서 컴퓨터 작업을 시작했다. 트래비스는 좌표상의 첫 번째 숫자는 파색으로 표시된 거리, 나머지 두 숫자는 라디안으로 표시된 각도라고 가정했다. 좌표 000은 멜포메니아 행성의 태양을 나타낸다고 설정했다. 오로라와 솔라리아의 좌표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이용해 가정을 검증할 수 있었다. 컴퓨터는 빠르게 작업을 완료해 신계의 밝은 점들을 스크린에 표시했다. 별들의 분포는 완전한 구 모양이 아니라 불규칙한 눈덩이 같은 형태였다. 컴퓨터는 2만 년간의 위치 변동을 감안해 현재 위치로 조정한 후 가장 완벽한 구 형태를 찾아 중심점을 계산했다. 몇 분 만에 작업이 완료되어 부드러운 징 소리가 울렸다. 블리스가 놀라며 조종실로 달려왔고 펠럼도 따라왔다. 트래비스는 이제 구체 중심 좌표로 가서 실제로 지등급 항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블리스는 펠럼에게 지구가 모든 인류의 조상이 태어난 특별한 세계라고 설명했다. 펠럼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조상이 같다는 말에 의문을 표하자 블리스는 모든 인류가 같은 선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래비스는 펠럼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잘 안다고 지적했지만 블리스는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같은 인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펠럼과 솔라리아인들도 언젠가 갤럭시아의 유용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트래비스는 예상 좌표를 확인하기를 망설였다. 실패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블리스의 격려로 마침내 확인해보자 스크린에는 무수한 별들이 나타났고 정중앙에 특히 밝은 별 하나가 있었다. 페롤렛은 환호했지만 트래비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컴퓨터 분석 결과 그 별은 스펙트럼 등급 G2, 직경 140만 킬로미터, 터미너스 태양의 1.02배 크기, 표면온도 절대온도 6000도, 자전속도 31로 거주 가능 행성이 존재할 수 있는 전형적인 특징을 보였다. 은하계 성도에는 그 태양계의 인류가 사는 행성이 하나 있다고 나와 있었지만 물음표가 붙어 있었다.
트래비스는 이 점이 의외라고 했다. 지구 관련 자료를 제거한 치밀성을 볼 때 성도 제작자들은 그 별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별의 이름은 알파였다. 페롤렛은 이것이 결정적 증거라고 설명했다. 알파는 지구 선사시대 언어로 알파벳의 첫 번째 문자이며 가장 최초의 태양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그 별이 단성이 아니라 상성이었던 것이다. 밝은 별 주변을 크기가 5분의 4 정도 되는 다른 별이 8년 주기로 공전하고 있었다. 지구의 태양은 단성이어야 하므로 이 별은 지구의 태양이 아니었다. 트래비스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지구의 태양이 정확히 중심에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예상 좌표 부근에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알파가 지구의 태양과 흡사한 별이 그 근처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고 했다. 페롤렛은 성도의 지구의 태양도 나와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트래비스는 지구의 태양이 성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지구의 태양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했다. 블리스는 구체 중심 가까이의 실제 우주 공간을 직접 탐사하자고 제안했다. 성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알파와 비슷한 별이 있다면 그것이 지구의 태양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트래비스는 실패할 것 같아 탐사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결국 의지를 재충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펠럼이 컴퓨터 책상의 손자국에 호기심을 보이자 트래비스는 재빨리 만지지 못하게 막았다. 페롤렛은 부딪혀봐야 한다고 격려했고 만약 실제 우주 공간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면 47개의 우주인 행성들을 차례로 방문해야 한다고 트래비스는 말했다. 펠럼이 선조들의 행성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자 트래비스는 눈살을 찌푸렸다. 블리스는 무언가가 지구를 숨기려 한다는 것은 감출 만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펠럼이 컴퓨터의 손모양을 만지지 못하게 한 것을 예로 들며 재미있는 일이기 때문 아니냐고 물었다. 트래비스는 펠럼을 괴물이라고 부르며 자신이 컴퓨터 앞에 없을 때는 그 아이가 오지 못하게 하라고 블리스에게 당부했다. 이 소동으로 인해 트래비스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실제 우주 공간을 확인한 결과 알파가 있었고 그 좌측 상단의 알파만큼 박지만 성도에는 나와 있지 않은 별을 발견했다. 트래비스는 그것이 바로 지구의 태양이라고 확신했다. 블리스는 즉시 그 별로 도약하자고 제안했지만 트래비스는 신중을 기했다. 이전 3번의 미지 행성 방문에서 모두 예상치 못한 위험에 빠졌기 때문이었다. 대신 지구에서 약 1파섹 떨어진 알파의 유인 행성을 먼저 방문해 지구에 대한 정보를 얻자고 제안했다. 그곳 주민들에게는 지구가 먼 전설이 아니라 하늘에 떠있는 밝은 이웃 세계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블리스와 페롤렛은 이에 동의했고 펠럼도 잼비를 찾을 수 있을지 물었다. 트래비스는 기분 좋게 알파로 가자고 선언했다. 얼마 후 점프를 실시했고 파스타우가 알파에 접근하자 펠럼이 큰 별 2개라고 말했다. 트래비스는 상성에 이렇게 가까이 접근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페롤렛은 놀라며 우주 여행자라면 어디든 가봤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트래비스는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 행성을 벗어나 본 적 없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블리스가 쌍성이 희귀하지 않은데 왜 아무도 가지 않는지 물었다. 트래비스는 쌍성 주위에는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존재하더라도 불안정한 공전 궤도가 행성 기후를 예측 불가능하게 해 인간이 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초기 탐험가들이 연구 후 인류 정착은 단성에만 가능하다고 결론지었고 이후 우주 여행은 주로 유인 행성 간 무역과 교류에 국한되었다는 것이었다. 트래비스는 우주군 시절 들었던 구식 군사 전술 강의의 일부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블리스는 젖쌍성 중 하나가 유인 행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트래비스는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다고 답했다. 페롤렛이 어느 쪽이 알파인지 묻자 트래비스는 큰 별이 알파이고 작은 오렌지빛 별을 베타라고 하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알파를 향해 가고 있었다. 제17장 새로운 지구. 알파의 태양계에는 4개의 작은 행성과 소행성군만 있었고 가스커성은 없었다. 트래비스는 이것이 예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쌍성 체계에서는 각 별을 공전하는 행성들이 안정된 궤도를 가지려면 별에 상당히 근접해야 하며 가스커성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만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4개 행성 중 2번째 행성만이 대기를 가질 정도로 컸기 때문에 거주 가능한 유일한 행성이었다. 이틀간의 비행 끝에 그들은 그 행성에 접근했다. 트래비스는 어떤 에너지 방사 현상도 없고 밤 지역에서 불빛도 발견할 수 없으며 무선 전파도 탐지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우주 정거장에서의 호출 신호도 전혀 없었다. 행성은 구름이 짙게 덮여 있었고 이따금 구름 틈으로 푸른 바다가 보였다. 트래비스는 사람이 사는 행성치고는 구름이 너무 짙다고 우려했다. 우주 정거장과의 교신 없이 구름층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우주 비행 관례 위반이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다.
구름층 아래로 내려가자 바다가 산들바람에 일렁이고 있었다. 펠롬은 바다를 처음 보고 무서워하며 떨었다. 폭풍 구름 속을 지날 때 펠롬이 극도로 놀라 에너지를 변환시켜 조종 장치를 조작하려 하자 트래비스는 블리스에게 급히 중지시키라고 소리쳤다. 블리스는 펠롬을 진정시키며 방으로 데려갔다. 페롤렛은 펠롬이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에 내던져진 아이치고는 잘 처신하고 있다고 변호했다. 트래비스는 블리스에게 나중에 사과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끝없이 펼쳐진 바다 때문에 당혹스러워했다. 육지가 전혀 없는데도 이 행성의 공기는 완벽하게 정상적인 산소와 질소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트래비스는 자연 상태에서 이런 대기가 저절로 생겨날 수는 없다고 여겼다. 거주 가능한 행성이라면 전체 면적의 적어도 5분의 1 정도는 건조한 육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페롤렛은 쌍성 체계의 특이한 현상일 수도 있고 지적 해양 생물만 존재하는 특수한 경우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트래비스는 해양 생물은 기술 문명을 발전시킬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기술은 불에 기초하는데 바다에서는 불이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또한 해양 생물은 유선형 몸체를 가져야 하므로 손과 같은 부속 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페롤렛이 오징어의 촉수를 언급하자 트래비스는 오징어가 불에 기초하지 않는 기술 문명을 발전시켰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답했다. 우주선은 레이더를 통해 해수면 위 5km 고도를 유지하며 행성을 십자비행하고 있었다. 컴퓨터에 따르면 대륙 발견 가능성은 10분의 1, 큰 섬 발견 가능성은 4분의 1도 안 되었다. 마침내 그들은 길이 250km, 폭 65km의 육지를 발견했다. 면적이 1만 5천 제곱킬로미터 정도로 지도에서는 하나의 점으로 표시될 정도였다. 어둠 속에서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는 불빛들이 보였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았고 이 행성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유일한 지역인 것으로 보였다. 트래비스는 불빛과 적외선 외에는 어떤 방사선도 탐지되지 않아 전자시대 이전의 기술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침이 되어 착륙을 시도하자 드문드문 분포한 잡목숲과 과수원, 잘 관리된 밭들이 보였다. 남동쪽 해안가에는 은백색 해변과 초원이 펼쳐져 있었다. 에어카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지적 생물의 존재를 확인했다. 중력 우주선의 하강 방식이 이곳 사람들에게는 신기한 구경거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여인이 두려움 없이 우주선 하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두꺼운 천 조각으로 만든 신발과 꽃무늬 짧은 스커트만 입고 상체는 완전히 노출된 상태였다. 검은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늘어져 있었고 피부는 엷은 갈색이었으며 눈은 작았다. 모든 일행이 함께 우주선에서 나와 그녀에게 접근했다. 트래비스가 인사하자 여인은 환영한다고 답했다. 페롤렛은 그녀가 고대 은하어를 완벽하게 구사한다며 놀라워했다. 그녀는 자신을 히로코라 소개했고 우주선 이름인 파스타의 첫 글자 F가 거꾸로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페롤렛은 2000년 전에는 알파벳 F를 거꾸로 썼다며 살아있는 고대 은하어를 연구할 기회라고 기뻐했다. 히로코는 이곳 인구가 약 2만 5천 명이라고 자랑했다. 다른 섬이 있는지 묻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이곳이 인간이 사는 유일한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이곳의 정식 명칭은 알파 센타우리였지만 흔히 알파로 불렸다. 히로코는 화창한 날씨를 유지하고 필요할 때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며 날씨를 조절한다고 말했다. 트래비스가 이곳 이름을 묻자 히로코는 새로운 지구라고 답했다. 트래비스와 페롤렛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히로코는 옛 지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했다. 자신과 어머니, 할머니들 모두 이 섬에서 태어났으며 이곳 외에 다른 세계는 없다고 말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반 이상이 노인들이었고 젊은이 중에는 여자가 더 많았다. 놀라운 것은 아무도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알파인들은 서로 생김새가 매우 달랐다. 피부와 머리 색깔이 다양했고 키도 히로코처럼 작은 사람부터 트래비스보다 큰 사람까지 있었다. 공통점은 상체를 노출하고 있다는 것과 여성들의 젖가슴이 대부분 작다는 것뿐이었다. 블리스는 펠롬이 우주 여행에 익숙하지 않아 피곤해한다며 따로 식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히로코는 큰 식당으로 안내하여 아침 식사를 대접했다. 식탁에는 우유, 포도주스, 물과 함께 삶은 달걀, 하얀 치즈, 구운 생선, 구운 감자가 풍성하게 차려졌다. 히로코는 토지가 풍요롭고 바다에는 무진장한 어류가 있다고 자랑했다. 은하제국의 모든 국민이라도 그 고기를 다 먹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 은하계의 크기를 전혀 모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트래비스가 새로운 지구라는 이름의 유래를 묻자 히로코는 모두가 그렇게 부르기 때문이라고만 답하고 그 이유는 모른다고 했다. 트래비스는 그녀에게 이곳의 옛날 이야기를 아는 박식한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히로코는 모놀리라는 노인을 소개했다.
그는 고대에 대해 얘기하기 좋아하지만 수다쟁이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그럼에도 누가 제지하지 않으면 보름 동안이라도 쉬지 않고 떠들어댈 사람이라고 했다.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 페롤렛은 모놀리 노인을 만나 옛날 이야기를 듣고, 블리스는 나이 지긋한 여성과 대화하며 펠롬을 돌보고, 트래비스는 히로코와 함께 제3의 정보처를 찾기로 했다. 블리스는 트래비스가 벌거벗은 매혹적인 젊은 여성과 함께 있게 된다며 농담했다. 히로코는 트래비스를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다. 집에는 문이 없었고 비가 올 때만 방수 커튼을 쳤다. 비는 동트기 전 3시간 동안 예정된 시간에만 내린다고 설명했다. 트래비스가 누구나 커튼을 들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지적하자 히로코는 집 안에 있는 사람의 허락 없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야만인이나 하는 일이라며 놀라워했다. 히로코는 트래비스에게 블리스가 그의 애인인지 물었다. 트래비스는 블리스가 페롤렛의 애인이라고 답했다. 히로코는 트래비스가 더 젊고 잘생겼는데 놀랍다고 말했다. 우주 여행 중 성적 욕구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묻자 트래비스는 참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푼다고 답했다. 마침내 히로코는 서로에게 즐거움이 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것이 손님을 대접하는 의무이자 자신의 바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트래비스는 자신도 그것을 바라고 있었다고 고백하며 그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제18장 음악제. 점심 식사는 아침보다 더 복잡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알파인들로 붐비는 식당에서 트래비스와 페롤렛은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블리스와 펠롬은 별관에서 식사했다. 식탁에는 생선과 삶은 염소 고기, 샐러드와 과일 주스가 풍성하게 차려졌다. 알파인들은 식사 중에도 고함을 지르며 떠들어댔지만 트래비스는 히로코와의 시간으로 스트레스가 풀려 느긋한 기분이었다. 점심 후 세 사람이 숙소에서 만났을 때 펠롬은 혼자 방을 배정받아 잠들어 있었다. 블리스는 트래비스가 히로코와 시간을 보낸 것을 알고 바람둥이라고 놀렸다. 트래비스는 이번 여행에서 단 2번뿐이었다고 반박했지만 블리스는 방문한 행성마다 여자가 있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페롤렛은 모놀리와 3시간을 보내며 지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보고했다. 모놀리에 따르면 지구는 완전히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고 알파인의 조상들이 지구를 떠나온 마지막 사람들이라고 했다. 만약 그때 떠나지 않았다면 모두 죽었을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말했다. 모놀리가 전한 지구의 역사는 이러했다. 지구는 인류와 무수한 동식물의 발생지였지만 초공간 여행이 개발된 후 초기 우주인 행성들이 건설되었고 그들은 모행성인 지구와 지구인을 경멸하고 억압했다. 수세기 후 지구는 자유를 되찾았고 제2차 이주를 통해 새로운 세계들을 건설한 지구인들이 우주인들을 타파하며 은하제국을 확립했다. 이 전쟁 과정에서 지구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는 것이었다. 트래비스는 이 이야기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행성 전체가 방사능에 오염될 수는 없으며 방사능 물질이 증가하는 법도 없다고 했다. 모든 세계에서 지구 관련 기록이 사라진 것과 방사능 오염설의 유포는 모두 지구 탐색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리스는 알파인 여성들과 대화를 통해 이들이 뛰어난 생물공학자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조그만 섬에서 수많은 동식물 변종을 키워 자급자족하는 생태 균형을 이뤘고 양서류가 되어 바다로 영역을 확장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었다. 또한 그날 저녁 만찬 후 음악회가 열릴 예정이며 매우 오래된 악기들로 연주한다고 했다. 저녁 음악회에서 4명의 여성이 현악기를 연주했다. 그들은 오른손에 긴 막대로 줄을 켜고 왼손가락으로 음을 조절했다. 부드럽고 아름다운 선율이 어우러져 전자음악과는 다른 미묘한 매력을 보였다. 히로코가 플루트를 들고 무대에 나타났다. 그녀는 70cm 길이의 목관에 입술을 대고 불며 손가락으로 키를 조작해 달콤한 선율을 연주했다. 펠롬은 그 악기를 보자마자 자신이 알고 있는 악기와 같다며 흥분했다. 음악회 후 펠롬이 히로코에게 플루트를 보여달라고 했다. 펠롬이 악기를 응시하자 갑자기 형광등이 어두워지며 플루트에서 저절로 선율이 흘러나왔다. 펠롬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 악기를 조작하는 능력을 보였다. 그녀는 히로코가 연주한 곡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더 복잡하고 감동적인 즉흥 연주까지 해냈다. 히로코는 감동받아 자신의 플루트를 펠롬에게 선물했다. 그 악기를 가장 잘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한다며 자신은 다른 플루트가 있다고 했다. 숙소로 돌아와 밤하늘을 바라보며 트래비스는 히로코에게 별자리에 대해 물었다. 카시오페이아 자리 중 가장 밝은 별이 지구의 태양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히로코는 모른다고 답했다. 블리스는 히로코가 음악회 후부터 긴장하고 있다고 느꼈다. 잠시 후 세 사람이 숙소에서 대화하던 중 히로코가 다시 찾아왔다. 그녀는 울면서 빨리 떠나라고 경고했다.
알파인들이 오래전에 외계인에게는 치명적이지만 자신들에게는 무해한 바이러스를 개발했고 트래비스는 이미 감염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외부인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이곳에 온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히로코는 펠럼의 음악적 재능이 파멸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경고하게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우주 공간으로 나가면 바이러스가 죽어 안전해질 것이라고 했다. 트래비스는 히로코를 용서한다고 말했고 일행은 형광등을 끄고 어둠 속에서 우주선으로 향했다. 블리스는 자신의 옷과의 가이아적 연결을 통해 파스타오를 찾아 안내했다. 제19장 방사능? 파스타오는 알파 행성을 뒤로하고 대기를 가로질러 조용히 상승했다. 불빛들이 희미해지며 사라지고 별들이 수를 더해가며 밝아졌다. 페롤렛은 알파인들이 우수한 우주 항공 기술을 갖지 못해 추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트래비스는 히로코와의 성적 접촉을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이로 인해 자신과 함께 있던 블리스, 페롤렛, 펠럼까지 모두 감염된 상태가 되어 심각하게 우울해했다. 히로코의 경고에 따르면 트래비스가 직접 감염원이 되어 동료들까지 위험에 빠뜨린 것이었다. 블리스는 히로코가 말한 대로 바이러스가 적응할 수 없는 환경에서 죽을 것이라고 위로했지만 트래비스는 확신할 수 없다며 깊이 걱정했다. 자신 때문에 동료 3사람이 모두 감염되었다는 죄책감과 함께 만약 일행 중 누군가가 먼저 발병하면 나머지도 위험해지고 사람이 많이 사는 행성에 도착해서 그런 일이 생기면 끔찍한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래비스는 블리스에게 바이러스를 제거해달라고 부탁했다. 블리스는 가이아를 구성하지 않는 바이러스를 식별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히로코 말이 맞다면 이미 생명력을 잃어가는 바이러스를 찾아 그 과정을 촉진시키면 된다고 페롤렛이 제안했다. 블리스는 시도해보겠다고 약속했다. 트래비스는 블리스에게 고립자들에 대한 그녀의 견해가 옳았다고 인정했다. 알파는 겉보기에는 낙원 같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았고 친절은 방심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축제들은 바이러스가 발병할 때까지 외부인들을 섬에 붙들어두기 위한 수작이었다고 분석했다. 히로코의 말에 따르면 어선들이 돌아오는 시점에 맞춰 바이러스가 활동을 시작하도록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펠럼의 음악만 아니었다면 그들의 계획이 성공했을 것이라고 했다. 블리스는 펠럼의 공로를 인정하면서도 히로코가 다른 이유로 그들을 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히로코가 트래비스에게 애정을 갖게 되어 펠럼의 음악과 상관없이 트래비스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래비스는 이 말에 기분이 좋아져 웃음을 터뜨렸다. 도약 후 그들은 지구의 태양으로 여겨지는 별에서 10분의 1파섹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 별은 하늘에서 가장 밝은 물체였지만 여전히 하나의 별에 불과했다. 트래비스는 그 별이 알파의 쌍둥이 별이며 컴퓨터 성도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페롤렛은 전설의 지구의 태양이 쌍둥이별로부터 1파섹 떨어져 있다는 내용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트래비스는 이제 태양계로 더 가까이 접근해 보자고 제안했다. 블리스와 페롤렛 모두 동의했고 펠럼의 경쾌한 행진곡 연주를 찬성하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태양으로부터 100억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2개의 거대한 가스 행성을 발견했다. 컴퓨터를 조작해 다른 가스 거성을 찾던 중 놀라운 광경이 나타났다. 밝게 빛나는 가스 거성 주위에 폭이 넓고 찬란한 고리가 감싸고 있었다. 그 고리는 행성보다 밝았으며 여러 갈래의 동심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트래비스는 거의 모든 가스 거성이 고리를 갖지만 대부분 가늘고 희미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고리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며 이것이 전설에 나오는 고리를 가진 가스 거성임에 틀림없다고 확신했다. 페롤렛도 누구도 그런 행성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다며 동의했다. 소행성 지대 안쪽에 4개의 행성이 있었고 세 번째 행성이 가장 크고 적당한 크기였다. 인간이 거주할 만한 행성으로 두 번째와 네 번째 행성도 공기가 있지만 밀도가 각각 너무 조밀하고 희박했다. 오직 세 번째 행성만이 적당한 공기 밀도를 가졌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그 행성이 거대한 위성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위성의 직경은 약 2000km로 모행성의 4분의 1 정도였다. 유인 행성을 공전하는 위성으로는 매우 특이한 크기였다. 트래비스는 이 행성만이 바위보다 큰 위성을 가진 유일한 유인 행성이라며 거대한 고리를 가진 가스 거성과 거대한 위성을 가진 세 번째 행성을 보고 지구를 찾았다고 확신했다. 이틀째 지구를 향해 나아가던 중 블리스는 행성 간 이동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낸 적이 없다고 불평했다. 트래비스는 별이 너무 가까워 도약 비행을 할 수 없고 위험에 성급하게 빠지고 싶지 않아서라고 설명했다. 펠럼은 솔라리아로 돌아가 잼비를 다시 만날 수 있는지 물었고 블리스는 확실하게 답할 수 없다고 했다. 트래비스는 펠럼이 자신의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블리스는 가이아도 제이 파운데이션도 감정을 읽을 순 있어도 남의 마음을 읽을 수 없으며
펠롬이 그런 능력을 가져도 가이아인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트래비스는 펠롬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펠롬은 짧은 시간 동안 한 언어의 기본도 배우지 못할 기간에 이미 은하어로 완벽하게 말하고 있었고 어휘 수준도 거의 완전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물건을 손대지 않고 움직이는 에너지 변환 대뇌 능력이 점점 강해진다는 점이었다. 이런 비정상적으로 빠른 학습 속도와 초능력적 재능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없어 두려웠던 트래비스는 블리스에게 펠롬을 돕는 것을 그만두라고 요구했다. 블리스는 펠롬이 무서울 정도로 총명해서 가이아의 일부로 삼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트래비스는 그 솔라리아 어린애가 위험한 존재라며 없애버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블리스는 격분하며 펠롬이 없었다면 알파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블리스는 펠롬의 방에서 그 아이가 트래비스를 왜 싫어하는지 묻는 것을 들었다. 펠롬은 자신이 물건을 마음으로 움직일 때 트래비스가 특히 초조해한다고 관찰했다. 블리스가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펠롬은 잼비가 에너지 변환 대뇌 돌기를 훈련시키라고 했다며 계속 연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펠롬은 벤더를 입체 영상으로 봤으며 자신이 그 영지의 차기 주인이 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잼비가 정지했고 벤더도 정지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벤더가 모든 로봇에게 동력을 공급하는데 로봇들이 정지했다면 벤더도 정지했을 것이라는 논리였다. 펠롬은 울면서 잼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블리스는 펠롬을 사랑한다고 위로했지만 페롤렛에게는 펠롬이 벤더의 죽음을 추론하고 결국 자신들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했다. 그녀는 벤더를 죽인 것이 자신이라고 털어놓으려 했지만 결국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페롤렛은 트래비스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지구가 생명체가 살기에는 너무 뜨거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고 했다. 블리스는 트래비스의 마음을 강화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며 그의 마음이 남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36시간 동안 블리스와 페롤렛이 트래비스를 주시했다. 트래비스는 지구의 밤 지역을 스크린에 보여주며 그동안 여러 행성에서 들었던 지구 방사능 오염설이 완벽하게 사실이었다고 침통하게 말했다. 지구는 별을 가리는 완전히 검은 원 모양으로 나타났고 대기를 통해 굴절된 태양빛 때문에 둘레만 단속적인 오렌지색 곡선으로 보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컴퓨터가 방사선을 감지해 변환한 영상이었다. 지구 전체가 희미하고 얼룩진 푸른색으로 반짝이며 행성 전체가 방사능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트래비스는 지구의 어떤 종류의 생명체도 생존할 수 없으며 마지막 세균과 바이러스조차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절망적으로 말했다. 우주복을 입고 몇 시간 동안은 탐험이 가능하지만 결국 불치의 방사선병에 걸려 죽을 것이라고 했다. 인류의 기원이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지구가 완전한 죽음의 행성이라는 현실 앞에서 트래비스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곧 그것은 진심이 아니라며 정작 문제는 더 이상 찾을 것도 탐사할 것도 없는 막막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갤럭시아 선택이 옳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구를 찾아 헤맸지만 정작 지구는 아무런 답도 줄 수 없는 폐허가 되어버린 것이다. 제20장 가까운 세계. 트래비스는 며칠간 조종실과 침실에 틀어박혀 있었고 식사 시간에만 페롤렛과 블리스를 만났다. 네 번째 식사 때 그는 표정이 다소 누그러졌고 페롤렛의 질문에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트래비스는 지구에 관한 모든 정보가 제거된 것을 보면 무언가가 감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구가 치명적인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어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비밀이 자동적으로 감춰진다고 했다. 누구든지 지구에 접근하려 하면 방사선 때문에 죽게 되고 설령 지구에 무언가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더라도 그것을 찾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굳이 정보를 말소하거나 흔적을 지울 필요 없이 방사능 자체가 완벽한 보안망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컴퓨터로 지구를 다방면으로 분석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페롤렛은 그 비밀이 지구가 방사능에 오염되기 훨씬 전에 숨겨졌을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트래비스는 트렌터 은하 도서관에서 지구 정보가 사라진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반박했다. 블리스도 제이 파운데이션의 젠디발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추측했다고 동의했다. 펠롬이 잼비를 그리워하며 울먹이자 블리스는 그를 방으로 보냈다. 트래비스는 지구 표면의 방사능이 악화되면서 인구가 줄어들자 그 비밀이 다른 행성으로 옮겨졌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트래비스는 새로운 지구에 놓인 모놀리가 말한 전설을 상기시키며 자신의 추론을 펼쳤다. 모놀리에 따르면 지구의 방사능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마침내 제국이 얼마 남지 않은 지구인들을 새로운 세계인 알파 행성으로 이주시켜 주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구에 숨겨진 중요한 비밀도 그 마지막 이주민들에 의해 함께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트래비스의 분석이었다. 지구 표면의 방사능이 점점 악화되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자 그 비밀을 지키던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것들을 챙겨 새로운 지구로 대피했을 것이라는 추론이었다. 따라서 현재 지구는 빈 껍데기일 뿐이고 정작 찾고 있는 비밀은 새로운 지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페롤렛과 블리스는 새로운 지구 사람들의 기술 수준이 낮아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정보 제거 작업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트래비스는 그들이 진실을 호도하기 위해 기술 수준을 낮게 위장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제이 파운데이션이 트렌터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트래비스는 새로운 지구가 알파 쌍성 체계의 일부라는 점에 주목했다. 알파의 동반성도 거주 가능한 행성을 가질 수 있으며 컴퓨터에 따르면 그 동반성 주위에는 5개의 행성이 있다고 했다. 컴퓨터에는 자세한 정보가 없었지만 이것 자체가 의도적 은폐의 증거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바로 그때 파스타우가 흔들렸다. 펠럼이 컴퓨터를 조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솔라리아와 잼비를 그리워하며 우주선을 솔라리아로 몰고 가려 했다. 트래비스가 화를 내며 제지하려 하자 블리스가 나서서 펠럼을 진정시켰다. 블리스는 트래비스에게 펠럼에게 폭력을 쓰지 말라고 경고했다. 펠럼은 솔라리아에 가고 싶다며 울부짖었지만 블리스의 달래임에 결국 컴퓨터에서 손을 뗐다. 블리스는 펠럼을 데리고 방으로 가면서 트래비스에게 아이에게 상처를 입힌다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다. 트래비스는 펠럼이 변한 대뇌돌기까지 동원해 컴퓨터를 조작했으며 2가지 상반된 요구를 해서 우주선의 관성제거 장치가 풀렸다고 분석했다. 펠럼은 솔라리아로 가고 싶어 했지만 솔라리아가 어디인지 몰라서 스크린에 보이는 지구의 위성을 솔라리아로 착각했던 것이다. 이 일로 트래비스는 지구의 위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위성은 직경 3,500km의 거대한 암석으로 표면에는 공기와 물이 없지만 지하에는 생명체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페롤렛은 의심스러워했지만 트래비스는 우주 정거장이나 우주선처럼 내부의 거주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래비스는 지구가 비밀을 1파색 떨어진 새로운 지구로 보낼 이유가 없으며 달이 심리학적으로 더 효과적인 은닉 장소라고 주장했다. 아무도 위성의 생명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페롤렛은 4천만 제곱킬로미터의 광대한 달 표면에서 무엇을 찾을지 걱정했지만 트래비스는 블리스가 지성체를 감지할 수 있다고 답했다. 블리스는 펠럼을 재운 후 돌아와 트래비스를 비난했다. 그녀는 정신 조작이 복잡한 일이라며 펠럼의 잼비에 대한 애착을 쉽게 제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래비스가 달로 가겠다고 하자 블리스는 놀랐지만 펠럼의 행동이 영감을 주었다는 설명을 들었다. 30시간 후 그들은 달에 접근했다. 달은 분화구와 산악지대, 그림자로 이루어진 황무지였다. 블리스는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해 생명체를 감지하려 했다. 그녀는 아주 희미한 느낌만 감지할 수 있다고 했고 컴퓨터의 도움으로 특정 지점을 찾아냈다. 밤이 된 그 지점에서 블리스는 더 강한 반응을 감지했다. 그녀는 그것이 상당히 지적인 존재지만 인간도 로봇도 아닌 새로운 무언가라고 말했다. 그들은 기대에 차서 달 표면으로 내려갔고 우주선은 마치 안내를 받는 것처럼 절벽의 인공 통로로 들어갔다. 거대한 혼란에 우주선이 멈추자 모든 사람이 기밀실로 몰려들었다. 아무도 외부 공기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키가 크고 청동색 머리에 고대풍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펠럼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잼비라고 외치며 그 남자에게 달려가 목을 감쌌다. 펠럼의 뛰어난 지각 능력은 인간의 모습을 한 단일의 진짜 본질이 로봇임을 즉시 알아챈 것 같았다.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로봇 보호자의 존재를 감지하자 자연스럽게 잼비를 떠올린 것이었다. 트래비스가 그 애가 로봇을 찾고 있다고 설명하자 그 남자는 완벽한 은하어로 자신을 소개했다. 자신은 로봇이며 다니엘 올리버라고 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말투는 우호적이었다. 제21장 비밀의 끝. 트래비스는 달에 착륙하기 전후의 기묘한 행복감에서 벗어나 제정신을 차렸다. 그 행복감이 다니엘이라는 로봇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블리스가 인간도 로봇도 아닌 새로운 무언가를 감지했던 이유를 이제 이해할 수 있었다. 다니엘의 두뇌는 기존 로봇보다 대단히 우수해서 단순한 로봇으로 감지되지 않았지만 인간도 아니었던 것이다. 블리스와 펠럼이 주위를 탐사하러 나간 사이 다니엘은 트래비스와 페롤렛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자신이 로봇이며 페롤렛이 알고 있던 옛 전설에 나오는 바로 그 다니엘 올리버라고 밝혔다. 페롤렛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로봇에 대한 전설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실제 역사가 아닌 단순한 전설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이 바로 그 전설의 주인공이며 그 이야기들이 전설이 아닌 실제 역사라고 단언했다. 수천 년에 걸쳐 구전되어 온 그 전설들이 사실이라면 다니엘의 나이는 정말 수천 살이 되어야 했다. 페롤렛이 당황해하자 다니엘은 침착하게 자신이 정확히 2만 살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우주인 행성 오로라에서 만들어져 은하계 이주 초창기에 지구로 왔다고 설명했다. 다니엘은 지스카르라는 동료 로봇과 함께 지구의 방사능 오염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털어놓았다. 지스카르는 사람의 마음을 감지하고 조종하는 능력을 가진 로봇이었다. 지스카르가 작동을 정지하기 전에 자신의 비범한 정신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었고 은하계 특히 지구를 돌보는 임무를 맡겼다. 이 모든 것은 일라이저 베일리라는 지구인 문화 영웅을 위한 이유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트래비스가 로봇공학 3원칙에 대해 묻자 다니엘은 세 원칙을 자세히 설명했다. 제1조는 로봇은 인간에게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되며 위험을 방관해서도 안 된다. 제2조는 제1조와 상충하지 않는 한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제3조는 앞의 두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원칙들 때문에 은하계 차원의 행동을 취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어떤 행동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피해를 선택해야 하지만 그 복잡성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다니엘은 지스카르가 죽기 직전에 혁명적인 제형조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로봇은 전 인류에게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되며 위험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기존 원칙들도 수정되어 제형조가 최우선이 되었다. 하지만 인류는 추상적 개념이라 구체적 판단이 여전히 어려웠다. 해결책으로 다니엘은 인류를 다니엘 유기체인 가이아로 전환시키려 했다. 인간성을 다니엘 유기체로 바꾼다면 구체적 대상이 되어 제형조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초유기체를 만드는 일은 예상보다 어려웠다. 인간들이 개체성보다 초유기체를 더 소중히 여기는 정신 유형을 찾아야 했다. 가이아인들은 로봇이 아니라 로봇공학 3원칙에 상응하는 깨우침을 받은 인간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간만으로는 초유기체가 불안정해서 동물, 식물, 무생물의 세계까지 포함한 완전한 생태계가 필요했다. 이를 이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가이아가 완성되어 갤럭시아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것은 지난 세기의 일이었다. 다니엘은 5세기 전 가이아 건설의 어려움을 겪을 때 차선책으로 심리역사학 발달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은 가이아와 관련은 맺고 있지만 일부는 아니라고 했다. 가이아가 알고 있는 것을 의식할 수 있지만 가이아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의식할 수 없어서 행동의 자유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콤포렐로니 파운데이션과 맺은 관계와 비슷했다. 트래비스는 다니엘이 탐사 여행 중 블리스를 통해 개입했는지 물었다. 다니엘은 로봇 수칙의 제약 하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주었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블리스가 오로라의 늑대들과 솔라리아 우주인들에게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하도록 도왔다. 또한 콤포렐론의 리잘로 장관과 새로운 지구의 히로코가 트래비스에게 호의를 보이도록 그들의 마음을 조작했다. 이는 트래비스가 우주 탐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다니엘은 트래비스를 달까지 불러들이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로봇 수칙의 제한과 기타 이유들 때문에 여러 차례 트래비스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트래비스가 자신을 부른 이유를 묻자 다니엘은 단순히 갤럭시아 선택 재확인 때문이 아니라 더 절박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 로봇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2만 년 동안 몸의 모든 부위를 여러 번 교체해왔고 양전자 두뇌도 5번 교체했다. 교체할 때마다 더 큰 용량과 복잡성을 가진 두뇌로 발전시켰지만 복잡해질수록 더 불안정해지고 빨리 쇠퇴했다. 현재 두뇌는 첫 번째보다 10만 배 민감하고 1000만 배 넘는 기억 용량을 가지지만 수명은 600년에 불과했다. 2만 년간의 모든 기억이 완전히 기록되어 더 이상 빈 공간이 없었고 판단 능력과 초공간적 정신 조작 능력이 빠르게 퇴보하고 있었다. 또한 더 이상의 소형화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미 양자역학적 스케일로 축소된 메모리는 그 이상 소형화되면 불확정성 원리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었다. 결국 6번째 전자두뇌는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다. 페롤렛은 가이아가 다니엘 없이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위로했지만 다니엘은 갤럭시아 건설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답했다. 가이아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완전한 상태의 자신과 은하계 곳곳에 퍼져있는 동료 로봇들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면 가이아만의 능력으로 갤럭시아를 구축하는 건 너무나도 긴 시간이 걸릴 터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능력이 약화되어 더 이상 적극적으로 지구, 달 시스템의 고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지구를 찾으면 달도 발견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자신과 동료 로봇들의 존재가 노출되어 갤럭시아 건설 과정에서 로봇의 개입 사실이 드러날 위험이 있었다.
인류는 스스로 갤럭시아를 선택했다고 믿어야 하는데 로봇의 조작이 밝혀지면 그 정당성에 치명적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수동적 방책으로 동료 로봇들에게 각 행성에서 지구 관련 정보를 제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닐은 해결책으로 자신의 두뇌를 인간의 두뇌와 결합하자고 제안했다. 로봇공학 원칙에 규제받지 않는 인간의 두뇌와 결합하면 단순히 용량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로봇 두뇌의 논리적 정확성과 방대한 기억 용량의 인간 두뇌의 독립적 판단력과 창의적 사고가 결합되면 로봇공학 원칙의 제약 없이 보다 과감하고 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갤럭시아 건설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트래비스는 자신의 개체성을 잃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다. 페롤렛이 자원하자 다닐은 그가 너무 늙어서 최대 30년밖에 못 버틸 것이라며 거절했다. 블리스와 펠롬이 돌아오자 상황이 명확해졌다. 다닐은 블리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 가이아에 합쳐져서 독립성을 잃기 때문이었다. 트래비스는 다닐이 처음부터 펠롬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깨달았다. 펠롬은 우주인이고 다닐도 우주인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펠롬은 로봇의 손에서 자랐고 황량한 고향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다. 또한 다닐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변환 기관을 가지고 있고 약 400년은 더 살 수 있어서 갤럭시아 건설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었다. 블리스는 상황을 이해하고 절망했다. 다닐이 펠롬을 얻기 위해 솔라리아 방문부터 모든 것을 조작했다고 비난했다. 트래비스는 펠롬을 더 행복하게 해줄 곳이 없다며 블리스를 설득했다. 솔라리아는 위험하고 다른 세계들은 펠롬에게 맞지 않았다. 펠롬은 다닐을 잼비라고 부르며 기뻐했다. 뇌결합에 대한 의미를 아이가 이해한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펠롬이 다닐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은 분명했다. 작별 인사를 나눈 후 다닐은 트래비스 일행의 탐사 여정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블리스는 트래비스의 최종 결정을 직접 듣고 싶다고 했고 트래비스는 갤럭시아를 택한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트래비스는 자신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셀던 프로젝트의 공리 중 언급되지 않은 세 번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것은 은하계에는 인간만이 유일한 지적 종족이라는 당연시되던 가정이었다. 하지만 만약 다른 지적 종족이 있다면 심리역사학의 수학은 부정확해지고 무의미해진다는 것이었다. 페롤렛은 로봇과 가이아도 결국 인간의 의지에 복종한다며 반박했다. 트래비스는 이에 동의하면서도 더 큰 관점을 제시했다. 우주에는 수십억 개의 은하계가 있으며 우리 은하계만 비정상적으로 하나의 지적 종족, 즉 호모사피엔스만으로 이루어진 특수한 경우일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은하계에는 여러 지적 종족이 경쟁하며 서로 투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만약 외계 침략자가 온다면 분열된 인류는 쉽게 정복당할 것이다. 침략자들은 우선 인류를 분열시키는 전략을 쓸 것이고 서로 반목하는 데 익숙한 인류는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따라서 유일한 방어는 갤럭시아를 건설에 단결된 하나의 힘으로 침략자에게 맞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리스가 갤럭시아 건설의 시간이 충분한지 묻자 트래비스는 인류 역사에 비해 1만 분의 1에 불과한 수세기면 충분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아직 외은하계와의 접촉이 없던 인류에게는 충분한 준비 시간이 주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때 트래비스는 갑작스레 불안이 엄습하는 것을 느꼈지만 억지로 무시하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여기 우리들 가운데 더 이상 적이 있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트래비스는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자기 밑에서 침착하고 헤아릴 수 없는 음울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는 펠롬. 양성체이자 변환대뇌 능력을 지닌 색다른 존재와 눈길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장대한 서사가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 결말은 뭔가 미완성된 느낌이죠? 트래비스의 갑작스러운 불안감, 펠롬의 의미심장한 시선, 이 모든 것들이 복선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작 아시모프는 실제로 펠롬을 중심으로 한 후속작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갤럭시아의 완성 과정, 외은하계의 위협, 그리고 펠롬이라는 존재가 인류에게 진짜 구원이 될지, 새로운 위협이 될지. 하지만 작가의 건강 악화로 그 이야기는 영원히 미완으로 남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열린 결말과 함께 무한한 상상의 여지만이 남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파운데이션다운 결말일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펠롬이 인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